네, 매주 화요일날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의 함익병 쇼를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죠. 지난달에 선생님 뵀었죠? 네, 네, 맞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스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천문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지웅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웅배 우주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우주먼지.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쉬운 얘기부터 하나 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란 이 행성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돌멩이가 모여있는 암석 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에 태양을 만들고 그 주변에 남아있던 작은 소천체, 부스러기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은 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반죽이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가스 구름은 처음에 천천히 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중력을 통해서 사이즈가 작아지면 회전 반경이 짧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치 팔을 벌리고 있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렸을 때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아, 네. 이렇게 돌기 시작하다 이렇게 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가스 덩어리 반죽도 점점 빠르게 회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냥 마냥 동그랗게 반죽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피자 도우처럼 납작하게 이제 반죽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심에 태양을 만들고 남아있는 먼지 원반도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위에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성들이 전부 다 비슷한 면에서 궤도를 돌게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 피자 판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 태양계 행성들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왜 중심에 태양을 두고 행성들이 제멋대로 돌지 않느냐. 이래도 들고 이래도 그쵸. 들고 그래도 왜 다 되는데. 무슨 투명한 쟁반이 있는 것처럼 왜 다 맞아요. 같은 면 위에서 도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으로 행성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행성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죠. 네. 근데 태양계를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돌멩이에요. 아, 네. 근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스만 모여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양 주변 가까운 영역에서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테니까 훨씬 온도가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도 금방 증발할 수 있는 취약한 성분들은 다 이미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좀 더 멀리 벗어난 외곽에 가야 뭐 얼음, 수증기 아니면 더 가벼운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의 행성들은 금속이나 암석이 뭉쳐지게 되고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가벼운 가스로 반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게 태양이 만들어진 게 한 50억 년 되나요? 45억 년? 아, 네, 맞습니다. 한 50억 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학에서 나오는 단위들을 보면 네. 기본 뭐 만 년은 계산도 안 들어가고 네. 기본이 억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의 나이가 45억 년, 50억 년 이런 건 그냥 대충 추정하는 거예요. 뭔가 관측 데이터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사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의 연령, 언제쯤 이 지구의 마그마가 굳었을까, 이제 그 시점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알려진 지구의 나이를 보면 한 46억 살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은 다 여러 수소, 헬륨, 그다음에 철과 마그네슘 같은 일부 무거운 원소 이렇게 섞여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별들에게도 일종의 세대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기껏 해봤자 수소와 헬륨 정도만 있었어요. 기본 원소가? 네,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별들은 다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근데 그러다가 1세대 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원소를 우주 공간에 흩뿌리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해진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 그 안에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다른 무거운 원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 있는지를 보면 얘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후에 태어난 그 후세대 별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원소, 구성 원소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건 다 이제 스펙트럼으로 네, 맞습니다. 알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멀리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130억 년 전에 별을 찾았다. 네네. 뭐 또 50억 광년 된 데서 뭐 무슨 별을 찾았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알지? 뭐 이렇게 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레이저건을 쏴서 와서 반사해서 뭐 그리를 재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럼 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재게되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 사실 관측이라는 건 별의 겉모습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의 겉모습을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특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색깔하고 밝기?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 두 가지밖에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별의 밝기와 색깔, 즉 온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온갖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천문학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고 있을 것 같으면 다 뭐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추정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하나하나가 다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게 전 되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흔히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천문학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천체 물리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아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어찌됐든 현재 태양계는 거의 다 탐사를 했잖아요. 네. 생명이 있다고 확인된 거는 아직 지구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구에서 생명이 생긴 건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많지만 네. 천체 물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지구의 생명체 출현에 대해서 추론을 하나요? 네. 일단 그 먼저 많은 분들이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떨어진 거리가 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더 바짝 붙어 있었다면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우리 지구는 더 뜨거웠을 거고요. 사람 생명체가 나오기 힘들고. 그쵸. 반대로 또 너무 바깥으로 벗어나 있었다면 지구가 꽝꽝 얼어붙어서 또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이제 좋은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그 사실 간단하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 놓고 보면 우리 지구는 지금의 기온보단 좀 더 쌀쌀해야 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죠? 그쵸. 근데 주어진 거리 치고 조금 더 따뜻해요. 네. 그 이유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때문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방한복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대기 자체가 지구를 감싸면서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켰던 거죠. 우리는 온실 효과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미묘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온실 효과라는 현상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자연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적정 수준의 온실 효과는 오히려 생태계에게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배기가스, 탄소 과다 배출 때문에 지나친 네. 온실 효과가 문제지. 온실 효과가 없으면 네. 생명체가 못 살아가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당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할 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가장 유력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현상이 심해 화산이에요. 그 심층수 나오는데 그 아주
뭐라 그러죠? 대서양 중앙해령 아,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바다 깊은 곳에 뜨거운 열이 분출되고 있는 구멍이다라고 해서 뭐 심해 열수 공, 심해 열수 구 이런 네네.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여기가 되게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깊은 바다 속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압력으로 짓눌려져 있어요. 그렇죠. 뭐 3,000m, 5,000m 같으면 기압이 압력이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물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뜨거운 온도가 되어도 끓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낮은 온도에서도 금방금방 쉽게 끓죠. 끓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면 돌 눌러갖고 밥 짓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압력밥솥처럼 아, 아주 강한 압력으로 수압으로 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심해 화산 부근은 거의 막 300도, 4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물은 끓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계속 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굉장히 뜨거운 물이 유지가 되면서 그곳에서 되게 활발한 화학 반응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로봇을 보내서 탐사를 해보면 이런 심해 화산 부근에서 많은 미네랄과 여러 단순한 단세포 생명체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들이 조금씩 넓은 영역으로 퍼져가면서 지금의 생태계를 이룬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 그 배울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저기 뭐 기본적인 원소를 넣고 계속 전기 방전을 했더니 네. 예, 유기물이 검출됐다라는 네. 실험이 있었죠. 아, 맞습니다. 그 밀러 실험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뭐 화성이나 목성, 토성 이런 다양한 천체를 탐사하게 되면서 특히 가스 행성들이 어떤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암모니아나 메테인이나 이런 간단한 분자들로 이제 그 대기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수억 년 전에 우리 고지구도 옛날 지구. 그쵸. 그런 비슷한 성분으로 대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밀러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이제 고안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 고대 지구의 조성으로 추정하는 여러 간단한 분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는 더 바다가 따뜻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네.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랑 기체 분자가 같이 이제 유리관을 타고 두 번째 플라스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전기 스파크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번개 치는 걸 대신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 지구에서 아주 빈번하게 내리친 번개를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그대로 두고 쭉 지켜보니까 점점 그 물이 담겨있던 플라스크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없었던 성분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더 실험을 돌려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DNA를 구성하는 굉장히 간단한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일부가 조합이 되었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충분히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이 생명체의 기본 물질이 충분히 조합될 여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였죠. 그 실험에 뭐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또 요즘 가끔 누가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실험이 있고 나서 되게 큰 이슈가 되었고 여러 실험 집단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논문 중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밀러가 했던 그 실험 도구 플라스크 있잖아요. 이 플라스크가 지금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좋지 못한 소재의 이제 유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흠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플라스크 표면에 있던 흠집이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틈이 있으면 네네. 거기 분자가 모여서 더 잘 붙게 해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즘 만들어지는 더 매끈매끈한 플라스크로 실험을 하면 조금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또 재밌게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밀러가 썼던 좀 안 좋은 플라스크의 그 흠집이 실제 자연으로 치면 암석의 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의도치 않았지만 그 밀러는 더 그 지질학적인 조건까지 구현했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 천문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지구 바깥의 어떤 천체에서 유기물이 발견된다.
성강 공간에서도 발견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너무 아무래도 또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좋아하는 분야니까. 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의 물의 기원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하게 지구에 고여있던 물만으로는 이 넓은 바다를 채우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구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태양계 외곽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 천체들이 있으니까 이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지구에 날아와서 물을 제공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탐사 중에 로제타 미션이라고 해서 실제 해성 표면에 로봇을 착륙시켜서 거기 얼어있는 얼음과 지구의 물을 비교하는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안타깝게도 예. 당시 관측을 보면 지구에 있는 물과 해성 표면에 얼어있는 물은 다른 걸로 판명이 났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해성 기원 가설은 요즘에는 약간 힘을 좀 잃고 있습니다. 혹시 해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해성만 좀 그렇게 지구랑 다른 거 아닐까요? 진짜 너무 날카로운 해석인데요. 실제로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해성들도 단순히 한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목성과 화성 사이 궤도를 도는 해성들도 있고 완전히 태양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해성들도 있고 여러 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따라서 충분히 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해성을 다양하게 탐사해 봐야 네. 확실히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좀 더 넓은데 네. 좀 더 바깥으로 멀리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 밖에 달 여기 아니라 멀리 보내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나갔던 게 보이저인가요? 네. 제일 멀리 간 게? 그 태양계 바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갔던 최초의 탐사선은 사실 보이저 이전에 파이오니어호라는 있었어요. 탐사 로봇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사선들이 먼저 떠났었고 이제 보이저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인류의 메시지 그 골드 디스크에다가 네. 예. 그 레코드판을 이제 같이 보내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유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파이오니어호 2대, 보이저호 2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명왕성을 잠깐 방문했던 뉴 호라이즌스, 네, 그 탐사선까지 해서 이제 계속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죠. 티파니의 사치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챗이 없는데 박사님 오시니까 바로 슈퍼챗이 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계속 보이저만 얘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되게 재밌는 게 보이저호가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꾸역꾸역 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탐사선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끝났어요? 그 파이오니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교신은 다 끊겨서 그냥 깡통인 채로 날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 호라이즌스도 사실 보이저에 비해서는 훨씬 최근에 날아갔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 거잖아요. 아직은 보이저만큼 멀리 날아가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뉴 호라이즌스도 아직은 교신은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락되는 게 보이저 2호인가요? 가장 멀리 간 게? 보이저 1호랑 2호 둘 다 연락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끊겼다가 속된 말로 죽었다 살아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이저 1호입니다. 1호인가요? 네. 왜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죠? 일단 이 보이저 탐사선에 들어있는 게 그 핵 연료인데요. 이 전지가 되게 빠르게 전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벌써 날아간 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970몇 년도에 나갔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그 작동할 수 있는 전력은 많이 소진된 상태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교신을 주고받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만 켜두고 계속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보이저 자체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탐사 로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나 심지어 돌아가는 여러 그 코딩 언어, 소프트웨어들도 되게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MS 도스 이전인가요?
혹시 그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어떤 엔지니어도 쓰지 않는 컴퓨터 언어 중에 포트란이라는 포트란 말은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옛날에 제 나이 또래는 수업이 들었어요. 네. 네.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런 언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오래된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나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과학자들은 이제 잘 모르는 언어예요. 포트란이 뭔지도 모르겠네. 네. 그래서 실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네. 조금 수리할 때 되게 겪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갖고 고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의 오류를 뭐 여기서는 원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직접 우주인이 올라가서 뚝딱뚝딱 고치면 되는데 이제 보이저는 당장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보이저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뭐였냐면 워낙에 오래됐고 또 굉장히 좀 노후가 됐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메모리가 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작동하는 그 중간 코드 한 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그 문제가 되는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코드를 약간 수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바이패스라고 해서 콜라테랄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한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장 났을 때는 교신은 끊긴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진법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고장 났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000000 메시지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간 건 아니고 네. 나 고장 났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날라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고장난 메모리를 우회해서 이제 그냥 넘기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제 재부팅을 하고 나서는 다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살아있다. 네, 어거지로 살아있죠. 좀비처럼. 네. 보이저 1호가 그냥 쭉 날아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금? 그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 년에서 7만 년 정도가 지나면 5만 년 네, 이제 그때가 되어서야 다른 별 곁을 1광년 거리를 두고 이제 근처를 지나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완전히 허허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흔히 뭐 보이저 1호, 2호가 태양계 바깥을 벗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너그러운 그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양계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알아요, 하나. 네. 태양풍이 가는 데까지. 맞습니다. 네. 그 태양계도 이제 은하계 공간에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도 계속 사방으로 에너지를 불어내고 있고 은하간 물질과 태양풍이 이제 불려 나가면서 이제 높은 밀도로 먼지가 쌓이는 그런 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태양권 계면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 태양풍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걸 기준으로 보이저가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갔습니다. 와, 이렇게 한 건데. 박수 쳤죠, 그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너그러운 기준이었고요. 네. 더 엄밀하게 한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뭐 오르트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기고 뭐 구름 그려놓은 거? 네. 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이제 머물고 있는 해성들 있잖아요. 네. 그 해성들 경계를 벗어나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뭐 앞으로도 수만 년은 이제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갔다고 자축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카이퍼 벨트는 지나갔나요? 카이퍼 벨트 사실 그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는 면에서 위아래로 수직하게 벗어났어요. 두 대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퍼 벨트는 이제 그 원반 면 위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엄밀하게는 카이퍼 벨트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냥 피자 판에 위아래로 올라가 버린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호가 목성과 토성까지 지나고 토성 주변 타이탄 위성을 구경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고요. 그다음 보이저 2호 같은 경우에는 목, 토, 천, 해까지 보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네, 날아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50년이 지나도 고장한다고 작동된다는 게 네. 그래도 아무리 빈 공간이라도 태양풍도 불고 유해 광선에 많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아주 높은 에너지의 그 우주 방사선 입자들을 얻어맞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그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문제도 아마 네. 그래서 벌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우리가 봤던 그 저기 누구죠? 칼 세이건이 썼던 네, 그 페일 블루닷 아, 네. 그 1호예요, 2호예요? 아, 그 창백한 푸른 점에 나와 있는 건 1호입니다. 1호가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난 그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아, 네, 그 여러분들도 혹시 그냥 그 창백한 푸른 점이죠? 네, 그렇게 검색하고 칼 세이건이라고 검색하면 칼 세이건 박사님이 생전에 했던 그 유명한 스피치가 있습니다. 한글로 자막 다 돼 있으니까요. 보시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이렇게 아기다툼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 말씀하신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이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사진이 찍히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충 한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그 본인의 젊었을 때 30년 전의 모습이 그 지구 얼룩 속에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 확대하면 나온다는 얘기네. 아, 뭐 아주 정밀한 카메라였다면. 네, 그렇죠. 네. 아, 네. 아,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그 신한카드랑 아, 예. 협업하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그 최근에 신한카드에서 이제 잠깐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이 90년에 올라가서 지금 벌써 비슷하네요. 그 돌려서 찍은 때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34살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30살 되었을 때, 딱 네. 30주년이었을 때 나사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그 원하는 월과 일을 입력을 하면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었을 테니까 그 날짜에 찍었던 예쁜 사진을 하나 랜덤하게 보여주는. 아, 내가 네. 나사에 들어가서 네, 내가 원하는 날 뭐 1961년 12월 9일 내 네. 생일 딱 치면 네. 그 사진 예쁜 거 올려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생일날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참 있었거든요. 나사 부지런하다. 바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우주망원경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또 이번에 신한카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그 라이선스를 따서 네. 그때 제공했던 생일 사진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카드를 만들 때 그냥 기존에 있는 디자인으로 카드를 만들지만 이번에는 내 생일날 찍었던 우주 사진으로 카드를 만들어 보자.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마침 제가 천문학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콜라보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아서 그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던 거죠. 아이디어를 박사님이 드린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어. 그 내부에서 또 우주를 좋아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박사님 그때 저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야, 이 아이디어는 지용미 박사님 아니면 이 아이디어 나올 사람 없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일단 나는 신청을 해놨고 아, 네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아니네. 아, 네. 그냥 어이. 그 카드사에 계신 이제 분들이 독립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 또 있구나 거기. 네. 네. 자, 그래갖고 고치고 난 다음에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어디죠? 우리 은하가 직경이 10만 광년이 아,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반대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아, 반대편까지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까지 가면. 아, 네. 사실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이저호가 우리 그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은하계 반대편으로 가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냥 태양계가 통째로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태양계와 함께 딸려서 돌아서 은하계 반대편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애를 써서 밖으로 막 가고 있는데도 네, 네. 그게 그냥 묻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네. 네, 사실 그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 주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그거를 1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네.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래서 또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공룡이 살았던 시점이 대략 1억 년 전이기 때문에 중생되니까. 그렇죠. 네. 반은하년 전에 공룡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은하 중심으로 정반대편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공룡이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하년을 도는 과정 중에 네.
그 사이에 어떤 그 뭐 운석이란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천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요. 실제로 그 미국 물리학자 중에 리사 랜들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 물리학자가 썼던 되게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좀 두껍긴 한데 암흑물질과 공룡이라고 해서 아, 네, 되게 생뚱맞지만 네. 공룡의 멸종이 암흑물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은하계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질량을 갖고 중력적인 영향을 주는 암흑 물질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 태양계가 사실 은하계 공간을 예쁘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날아갈 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이 태양계는 은하계 주변을 도는 내내 약간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네. 네. 그래서 은하계 원반에 대해서 수직하게 위아래로 통과할 때마다 그 높은 밀도의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할 테니까 그럴 때마다 이 태양계 외곽에 있는 혜성들도 뭔가 중력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되게 묘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던 시점을 지질학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의 대략 3천만 년 주기로 운석이 떨어졌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뭐 다 그거는 지질학적으로 다 네. 알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마침 이 태양계가 수직하게 은하계 원반을 통과하는 주기가 대략 3천만 년이에요. 회전목마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 그래서 고 우연에서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가지고 마침 태양계가 이제 위아래로 통과할 때마다 교란을 겪고 바깥에 머물고 있던 소행성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 공룡의 멸종을 야기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게 6천만 년 전이죠. 3천만 년 전 지나갔고 네. 우리가 혹시 그 시기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해설도 할 수 있어요. 딱 지금 이 태양계가 이제 막 원반을 통과한 시점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통과하자마자 혜성들이 곧바로 날아오진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 10,000년 안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만년. 괜찮다. 안심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추론만 했던 그런 것들이 천문학과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는데 이게 말씀하셨지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백데이터들이 있고 분석된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들을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지구에 생명이 나서 대멸종을 겪는 과정 중에도 천문학적인 현상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얘기인데 좀 스케일을 크게 해서 네. 박사님 전공에 가까운 은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빅뱅이란 얘기가 네. 처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빅뱅은 이제 벌써 100년 정도 됐습니다. 1924년인가요, 그러면? 네. 정확히 100년은 아니고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게 1920년대부터라서 그렇구나. 이제 거의 100년을 이제 갓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 은하 처음 밝혀진 게 안드로메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이름 붙이던 사람이 프레드 호일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 빅뱅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데 사실 프레드 호일을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 이 유명한 일화 때문에 되게 좀 별거 아닌 되게 허접한 천문학자인 것처럼 좀 이미지가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분도 업적이 많은데. 맞아요. 네. 프레드 호일도 정말 훌륭한 천문학자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분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탄소와 질소 같이 다양한 무거운 성분들이 어떻게 우주에 보충이 되었는가, 별이 터지면서 별이 만들었던 다양한 성분들이 우주에 남게 된 거다라는 이 큰 그림,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규명했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천문학자인데 이제 이 빅뱅이란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냐면 당시 그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의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신부님이죠. 맞아요.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물리학자, 천문학자인데 신부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목에 카라 예, 블랙 카라를 탁 해서 신부님 네. 목장. 그래서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이 르메트르가 당시
그 수학적으로 우주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팽창을 하건 수축을 하건 뭔가 요동치고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를 구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작 그 방정식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 본인은 우주는 무조건 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당시 이미 또 아인슈타인은 대가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요. 한창 젊었던 천문학자, 물리학자인 그 르메트르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 되게 못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의 수학적인 식은 다 맞는데 계산은 맞지만 물리학적 감각은 형편없다. 네, 어떻게 우주가 팽창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수식이 다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거는 좀 수학이야. 예, 현실하고는 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르메트르가 되게 좀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르메트르는 사람이 점잖으신가 봐요. 그래도 몇 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잘 박사님 생각 한번 바꿔보시죠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르메트르는 되게 점잖고 이제 매너가 있는 이제 그런 물리학자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주가 팽창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초기에 아주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작은 우주가 불꽃놀이 하듯이 터지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파이어워크라고 불렀어요. 불꽃놀이 우주론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아직은 주류 이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창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로 활약하고 있던 프레드 호일이 한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천문학계 근황 토크를 하던 중에 요즘에 되게 젊은 말도 안 되는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우주가 뭐 크게 뻥 터졌다? 빅뱅으로 터졌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좀 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아냥거린 거죠. 나는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네. 그냥 약간 빅뱅으로 퍼졌다더라.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우주 팽창 이야기를 하던 천문학자들이 보기에 빅뱅만큼 자신들의 모델을 잘 설명하는 키워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빅뱅 우주론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파이어워크가 아니고 그래서 좀 재밌지만 정작 빅뱅 이론을 제일 부정했던 최악의 안티팬이 지어준 이름이 빅뱅 이론이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뭐 그 뒤에 좀 좋은 이름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뭐 여러 군데 여론조사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드라이하게 네. 뭐 우주 팽창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시도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워낙에 대중적으로도 딱 각인이 되는 그런 장명이다 보니까 빅뱅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37억 년 전인가요? 네, 137 혹은 8억 년 전쯤에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이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된 세 가지의 관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이제 에드윈 허블에서 출발하는 우주의 팽창인 거죠. 이렇게 저기 관측해서 멀리 있는 우주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뭐 이런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은하가 현재 얼마나 먼 거리에 있고 또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저 정도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저 거리에 놓일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은하가 놓인 거리와 도망가는 속도를 비교해서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가 있습니다. 역산하면 되니까 그거는. 네. 이건 그게 간단한 수학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값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주가 과거에는 더 높은 밀도로 뭉쳐 있다가 이게 팽창하면서 열이 식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우주가 더 뜨거웠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주가 지금 우주 전역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몇 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는지를 재면 현재까지 우주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팽창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할 때 좀 비유적으로 하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그 치정극 다루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막장 드라마. 네, 이제 뭐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할 때 네. 몰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이제 후다닥 가서 차 본넷을 만져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 본넷이 좀 뜨끈뜨끈하면
이제 방금 전까지 시동이 걸려 있었다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의 본넷을 만져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지를 재면 그거는 인공위성 올라가면 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재면 시동이 언제 꺼졌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가 언제부터 팽창해 와서 열기가 식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값과 또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값을 비교해 보니까 독립적인 관측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어떤 사물을 봤는데 앞에서 보고 뒤에서 봤는데 네, 똑같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추론이 다 네, 옳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천문학은 물론 실험을 할 수 없는 과학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뮬레이션 천문학이라고 한 분야로 생겼다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계산 천문학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네. 지금은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시뮬레이션 뭐 우주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우주 상수 데이터 집어넣어서 우주가 몇 년을 진화해야 지금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보면 또 현재 우리가 관측으로 파악했던 그 시점 138억 년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그 마치 솥발 세 개가 딱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 우주 팽창, 그리고 우주 전역의 온도, 열기 이 세 가지의 독립된 연구 결과가 단단하게 지금의 우주 모델, 또 우주의 나이 이런 결과들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에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은 있겠죠? 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천문학계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큰 그림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워낙 자료들이 관측된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네. 다만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디테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주가 정확히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그 세 가지 관측 예상값, 관측값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법, 은하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얼마나 빨리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잰 우주의 팽창률과 우주의 열기가 얼마나 빠르게 식었느냐를 가지고 잰 우주의 팽창률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한 10년, 20년 전에는 각 관측 방식의 에러가 되게 컸어요. 아무래도 좀 후지니까 네, 장비도 그쵸. 덜 발달됐고.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값이 어긋나긴 했지만 대충 넓은 에러바 안에 겹쳤었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맞겠지. 세월이 지나서 좀 더 관측을 잘하면 나중에 일치될 거야.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만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각각의 방식이 정밀해질수록 에러가 작아지고 더 차이가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허블도 올라가고 제임스 웹도 올라가고 뭐 찬드라도 올라가고 네, 뭐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분명 우주는 하나인데 네. 관측을 뭐를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팽창률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문학계에서는 우주 팽창을 발견한 천문학자 허블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허블 텐션이 있다. 들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 값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시작한 게 이제 137억 년, 8억 년 전인데 우주의 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있으면 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우주의 모델에 따라서 우주는 끝 없이 계속 그냥 존재하는 그런 모델도 가능하고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믿고 있는 우주의 가속 팽창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주는 계속 끝 없이 그냥 하염없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는 참 재밌게도 명확한 시점이라는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끝나는 시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 은하가 많잖아요. 네. 그럼 물질이 많으니까 질량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잡아당기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네. 안에서 은하들이 잡아당기면 질량이 있으니까 쪼그라들 수도 있지 않나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그래서 인접한 은하들끼리는 충돌도 하고 반죽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만 해도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주 그럼 팽창이라고 얼마 지나면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잠깐 TMI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천문학자들이 조금 참을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억 년 후에나 반죽이 되는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의 그 합체한 결과물한테 벌써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50억 년 뒤에 네. 우리가 살아는 있을까? 아마 우린 없겠지만,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좀 장명 센스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안드로메다랑 밀키웨이 우리가 밀푀이죠. 두 개를 하나씩 합쳐가지고 밀코메다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괜찮다 이름 잘 지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은하끼리 부딪히는 일도 되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건 훨씬 거시적인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은하끼리의 중력을 이겨내고 더 강하게 서로의 그 간격을 벌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우주가 다시 옛날 태초의 빅뱅 할 때처럼 커졌다가 쪼그라들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측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허블 텐션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 뭐 이렇게 암흑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그 오차가 생겨서 합쳐질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허블 텐션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확실한 건 그 은하의 후퇴로 관측을 하건 우주가 온도가 식어가는 식는 걸로 관측을 하건 둘 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속도 차이지 네. 그냥 끝없이 넓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많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오히려 좀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천문학도 나름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큰 오차 딱 갖다 놓고 우주는 이런 식으로 진화합니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시대를 지나서 정말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경론하는 굉장한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 시작이 있어요? 끝은 모르겠지만 계속 커질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문학자들 모두가 다 싫어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러죠? 왜냐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은 그냥 커진다고 쳐요. 네, 네. 그 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경험으로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원인이 있는 이런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빅뱅도 당연히 어떤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빅뱅 이전엔 또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치사하게도 물리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 자체가 빅뱅 이후부터 흘러왔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나 공간의 시작이 빅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건 사실 물리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시작이 그거니까. 이게 조금 더 공감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북극점에 간 거예요. 그래 북극에 지금 얼음이 있어요? 네. 북극점에 딱 깃발을 꽂고 꼽았어요. 여기보다 북쪽이 어디이지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네. 네. 없네. 그러면 북극점 자체가 가장 북쪽인 곳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곳보다 더 북쪽인 곳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위로 로켓 타고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는 밖에 없으니까 차원이 전혀 네. 다른 얘기가 그쵸. 돼버리네요. 그래서 참 아마 저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답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방금 북극점 얘기하니까 저는 네. 그걸 조금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생각이 좀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치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재 물리학 자체가 시간은 빅뱅 이후부터만 있었다. 빅뱅만큼은 유일하게 어제가 없는 하루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그 질문 자체를 사실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태초에 그러면 빅뱅 하는 순간에 우주의 크기는 추정이 가능한가요? 계란 사이즈다, 주먹 사이즈다 뭐 이렇게? 네네. 그 사실 그 빅뱅이 빅뱅 순간 우주가 태초에 점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레토릭도 약간 오해의 측면이 있어요. 점은 없잖아요, 크기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주가 점이었다라고 할 때 그 점은 우주의 실제 크기가 점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빵살이었을 때 그 시점에 빛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물론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지금의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의 빛도 138억 년 전의 빛까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빛까지를 감안하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동그란 아주 넓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구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과거로 가면 네.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년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그 당시에는 38억 살밖에 안 됐을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는 그 지구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먼 빛은 38억 년 전 빛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과거 시점에는 정의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너비도 좀 더 작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태초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태초의 순간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빵초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 시점에는 관측자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의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빅뱅 하는 순간 시간 생기고 공간 생기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빅뱅이 있기 전부터 우주에는 우리가 흔히 뭐 물리학에서 중력 장, 전기 장 할 때 그 장 있잖아요. 네. 필드라고 하는 네. 그 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위에서 이제 무언가 에너지가 물질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극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 제곱 그 간단한 식으로 충분히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E가 크면 그쵸. M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만 존재했던 무언가가 물질화되는 거는 사실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에너지 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어떤 세계에서 다량의 물질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을 빅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장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교황님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저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막 만들어졌으니까 창조론자들이 꽤 좋아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약간 그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빅뱅의 아이디어를 닦았던 천문학자 르메트르 있잖아요. 그 르메트르가 신부님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르메트르의 진정성, 과학적인 진정성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일부 되게 비판적이었던 당시 반대쪽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저거 그 신부님 출신 물리학자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과학적으로 투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막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그런 말씀하신 그 이미지를 과학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근데 사실 르메트르는 뭐 물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학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어진 관측 결과,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주를 이야기했던 거죠. 직업 때문에 본인의 주장에 과학성이 외려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군요. 그쵸. 되게 흥미로운 그 역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즈음에 이렇게 어디서 회의 많이 했죠. 사진 매년 했던 거 있잖아요. 솔베이? 네, 맞습니다. 무슨 회의죠? 그 말씀하신 그 솔베이 회의가 있고요. 그거는 사실 빅뱅 이론과는 별개로 또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 뭐 닐스 보어 이런 유명한 사람도 다 모였던데. 그쵸. 뭐 물리학과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만 모여 있는 사진이라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 사진에만 거의 90% 인물들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탔을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사진인데 그게도 르메트르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안 남았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딴 데 신문인가? 딴 데 사진인가? 네, 그 르메트르랑 아인슈타인이 만났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브리쉘 이란 다른 지역에서 열렸던 천문학회, 물리학회에서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솔베이 학회는 당시 막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논의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양자역학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천문에서 갖고 오지 않으면 설명 못하는 천문 현상도 있죠. 블랙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블랙홀이 되게 흥미로운 그 포인트인 게 크게 이제 물리학의 주축, 우주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하면 거시 세계에서의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원자들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이제 뭐 중력은 흔히 고전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블랙홀이 고전 역학의 스케일과 양자 역학의 스케일을 연결시키는 실험 모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일단 블랙홀은 너무나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 중력의 위력, 세기로 보면 이건 거시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당연히 중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력을 잴 수도 없지 않나요? 무한대 아닌가요? 그 블랙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유한한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 중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강할 뿐 네. 무한대로 크진 않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블랙홀은 또 한 점에 막대한 질량이 붕괴한 사이즈로 보면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의 위력은 거시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충분히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천체이다 보니까 블랙홀을 어떻게 잘 연구하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중력과 양자역학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소위 뭐 대통합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완성할 수 있는 단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랙홀에서 우리가 싱귤레리티라 그러나 특이점이요. 네네. 있기는 있나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그 블랙홀을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질량이 한 점에 모여서 사실상 밀도가 무한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안타깝게도 블랙홀은 그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어떤 정보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경계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과학적 추론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측이 안 되니까 입증할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블랙홀도 사건의 지평선 바깥까지는 관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네. 뭐 최근에 이미지를 찍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실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블랙홀 내부에서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사실 관측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슬프지만 이론적인 연구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가까이라도 하나 있으면 로켓이라도 발사해서 아직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거고. 네, 근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강착 운반 그때 물론 이제 사진 나왔잖아요. 몇 네. 장이 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몇 군데 그 블랙홀 찍은 사진 보니까 네. 영화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보고 대충 이렇게 맞춘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일단 아마 여러분들 2019년이랑 2021년에 연달아서 우리 은하 중심과 그다음에 M87이라고 하는 커다란 타원 은하 중심 블랙홀을 이제 찍은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색깔은 이제 입힌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도넛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커다란 검은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에 이제 밝은 빛의 고리가 이렇게 에워싸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블랙홀은 그 검은 구멍 속에 숨어 있는 거고요. 네. 그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역까지만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블랙홀 자체는 당연히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볼 수 없지만 블랙홀 주변에 아주 뜨겁게 달궈진 물질 원반이 형성이 돼요. 이게 빨려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들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시간 지나면 빨려 들어가나요? 네. 그 물질들도 결국에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느려지면서 들어가나요? 네, 속도가 느려져야 이제 그 강한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원심력으로 버티다가 네네. 속도가 느려지면 빨려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블랙홀 주변에 그 원반이 밝게 빛나는 이유도 워낙에 빠르게 물질이 맴돌다 보니까 서로 마찰을 하는 거예요. 그 입자들이? 네. 그래서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달궈진 곡을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뜨겁게 달궈진 원반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블랙홀 주변의 강한 중력 때문에 막 굉장히 극단적으로 경로가 휘어져서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그 경계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인터스텔라는 영화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분이 물리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네. 꽤 비슷하더라고 어찌됐든. 그 사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있잖아요. 네. 그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인터스텔라 만들 때에도 최근에 중력파 관측으로 노벨상 타기도 했던 킵손이라는 물리학자가 알아요. 있는데 그 물리학자한테 직접
그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아. 또 같이 그 각본을 만들었던 놀란 감독의 동생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동생을 약간 반강제로 그 대학에 보내서 수업을 듣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고증을 거쳐서 그 블랙홀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영화를 만들면서 구현했던 블랙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시뮬레이션이었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재밌는 사례였죠. 예. 특이하다. 자기 동생을 물리학 공부를 시켜갖고 영화 찍는 분도 있네. 사실 그 놀란 감독 자체가 예. 뭐 그 인터스텔라 영화뿐만 아니라 워낙에 과학적인 고증 철저하게 신경 쓰면서 만드는 감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집착적인 아. 그런 면모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킵손 교수께서는 그 영화를 찍은 게 노벨상 받는 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실 대중적으로 더 알려지게 된 계기에는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벨상을 탔던 분야 자체가 전혀 다른 네, 거죠? 조금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막 그 유명세 자체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는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연구 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동 수상을 하긴 했지만 네네. 업적이 제일 많아서 그런 거겠죠? 아, 그쵸.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력파 검출기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땄고 실질적인 그 관측 기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3명의 물리학자가 수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것과는 별개로 상을 탔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력파 얘기는 하나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지구상에 중력파 검출기가 3대 있죠? 아, 지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졌나요? 네네. 근데 그게 옛날에 어디서 언론 봤는데 너무 작다, 사이즈가.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네네. 인공위성 3개 띄워가지고 네. 그걸로 검출한다고 뭐 네. 실험용으로 작은 거 올린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뒤에 후속 보도가 없어요? 아, 근데 이런 그 되게 상세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하고 싶어 했다니까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네. 너무 좀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상에서 그때 당시 노벨상을 탔던 그 중력파 검출기는 이제 라이고라고 해서 그 미국 동부와 서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 아마 4km 길이로 쭉 뻗어 있는 파이프에다가 니은자로 이렇게. 네, 맞아요. 니은자로 이제 설치를 해서 그 감지를 했던 건데 그 정도만으로는 더 민감한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서 더 큰 스케일로 이제 그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지구 자체의 사이즈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땅 위에는 아무리 지어봤자 지구 크기보단 작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직경 12,000km 이상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보다 더 큰 스케일로 레이저를 주고받는 그 검출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에다가 이제 편대 비행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우주 공간에 파이프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거의 진공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 인공위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니은자 모양으로 양 끝에 그 레이저를 또 수신하는 그 2대의 인공위성을 니은자 모양으로 이제 편대 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리사라고 부르고요. 초반에 리사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 소형 미션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꽤 결과가 고무적이었고요. 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30년쯤에 이제 실제 큰 스케일의 리사를 발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긴 가는구나. 그게 가면 미국 혼자서 못 하겠죠? 네, 각국이 돈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중력파 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국제 협력으로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돈을 좀 넣으면 네. 뭐 속된 말로 그냥 돈을 좀 투자를 하면 네네. 우리 과학자들도 그 데이터를 좀 빨리 받아본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마 그 올라가게 될 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관측을 한다기보다 우주 공간에 그냥 설치하는 그런 그 인공위성과 같은 방식으로 탐사를 할 거라서 뭐 우리가 당연히 데이터를 같이 나눠 가져서 분석을 하고 기여를 하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 여기를 봐라 이런 타겟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없어요? 네, 관측이어서 네, 사실 이 중력파 검출기가 좀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중력파가 휩쓸고 지나가면 뭔가 시공간이 울렸다. 중력파가 잡혔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학 망원경과는 다르게 정확히 신호가 어디에서 날아온 건지 타겟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상이 있어서 뭐가 이상이 마땅한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동서남북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이 중력파 검출기가 처음에 딱 2개밖에 없었을 때에는 정확한 방향 잡는 것도 못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유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면서 조금 뭉뚱그려서 방향을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저는 그게 왜 관심이 있었냐면 그 옛날에는 눈으로만 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파 천문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이제 천문학이 되게 발전했는데 네. 이게 나오면 제3의 눈이 생긴다. 뭐 그러고 아, 막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나오면 야 이제는 뭐 블랙홀 찾는 거라든지 뭐 네. 블랙홀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 쉽게 찾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광을 넘어서 뭐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고 전파도 보고 다양한 파장을 보면서 이 시절의 천문학을 다중파장 천문학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고전적인 빛,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아닌 중력파까지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뭐 다중 메신저 관측이라고 이제 좀 아,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력파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빛은 결국에 높은 밀도의 장애물이 있으면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짙은 먼지 구름 속에 가려진 블랙홀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 그 블랙홀이 아무리 주변에 밝은 원반이 있어서 빛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가려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은하수 밝은 데 가서 보면 지리산 네. 가면 보이거든요. 네네. 가운데 시커멓게 보이는 그 줄이 네. 그게 이제 우리 은하수 가리는 거죠. 네, 먼지띠가 이제 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중력파는 그런 방해물 상관없이 그냥 다 뚫고 진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더 정밀하게 그 중력파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무언가 이 정도 반경 안에서 뭐 블랙홀이 이런 질량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제로 구현하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비용도 비용이고요. 또 요즘의 천문학은 뭐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워낙에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 나라가 평화롭게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적인 측면 또 여러 다양한 국가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또 과학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주의 리사, 그러니까 그 우주에 올리는 중력파 탐지기가 올라가면 그 세대가 편대 비행을 하는 자리는 뭐 라그랑주 포인트 1, 2 이렇게 그런 데가 또 가야 되나요? 그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지구와 비슷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공전 궤도상을 돌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지구처럼 인공 행성이 되는 거죠. 아, 네, 그것도 다르네. 그런 L1, L2 이런 거하고 네, 상관없네요. 맞습니다. 네. 야, 이런 것만 공부하고 사시면 행복하시겠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비해서 약간 좀 도망가 있는 도피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 일상의 자극보다는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주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한 책 중에 나도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난 몰랐어요. 마이크 브라운이 쓴 책인데 네네. 보니까 지웅배 번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거 왜 번역하셨어요? 사실 저 책에 조금 그 인연이 있는 게 보통 저도 뭣도 몰랐을 때는 번역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개인이 관심을 갖고 마음에 든 책을 골라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냥 뚜벅뚜벅 출판사에 걸어가서 이거 출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줄 줄 알았어요. 번역해놓고. 네. 예.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막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한번 학회를 갔다가 그 인근 서점에 들러서 그때 막 나왔던 저 책을 이제 봤어요. 영어로 된 네네. 원서를. 예. 그리고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내가 취미 삼아 번역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아, 한 거였죠.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혼자 틈틈이 번역을 하고 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
그 원 작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 나 너 책 번역 다 했다 그러고. 박사한테. 예. 그래서 내가 번역을 했는데 혹시 한국어로 출판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기로 그 에이전시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한국 출판 판권을 다른 회사가 사간 걸로 알고 있다. 아. 근데 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책을 꼭 내고 싶어서, 특히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도쯤이었는데 그때가 딱 그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이제 막 명왕성 맞아요. 방문하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건 시기적으로도 적당하다. 명왕성이 하트 모양 얼음 있는 게 명왕성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진이 딱 공개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시점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에이전시 번호를 받아서 예. 시차 고려한 다음에 그 LA였거든요. 예. 그 LA 시간대로 낮 시간대에 국제 전화를 걸어서 예. 이제 그 직원한테 이제 혹시 한국 어디 회사가 이 판권을 하는가 좀 알려달라라고 네. 이제 무턱대고 전화를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제 그 직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어떤 출판사가 사가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먼저 판권을 갖고 있던 그 회사에서는 이 책을 출간할 계획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판권만 네, 갖다 네. 놔는 거구나. 근데 네. 뭔가 별다른 작업은 네.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판권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냥 포기한 거였죠. 번역이 있던데, 쌤 이름이?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나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뭐 출판사 에디터 분들하고 좀 친분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내 구글 드라이브에 번역 다 있다. 원고는 썩어가고 있다. 어. 근데 아마 그때 출간 그 판권을 내가 못 얻어서 이제 진행은 안 됐는데 혹시 한번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실 수 있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분이 있는 다른 에디터 분께서 고맙게도 판권을 새로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진행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한 4, 5년 됐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아니, 선생님 번역한 게. 제가 낸 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쯤에 읽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명왕성 킬러라는 얘기인데 그게 자기 수필같이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역시 관측을 하는 사람들은 노가다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고 시국이 하수상하잖아요. 지난 일주일 전이죠. 이 시간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할 때 있었던 그런 뭐 현실이 너무 급변하는 정치적인 변동이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건 또 그와 상관없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책 좀 띄워주실래요? 예, 요 책입니다. 요 책.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예. 마이크 브라운이 있었고요. 번역은 우리 지용미 박사님이 했어요. 네. 한글로 번역이 잘 돼 있어갖고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수필 읽듯이 이렇게 휙휙 잘 넘어가요.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 행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운명이 어떻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왕성이 이제 결국 보니까 태초에 우리가 만들던 도넛 피자 판에 좀 어긋나 있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지웅비 박사님한테 늘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의 나래를 막 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웅비 박사님이 전공하신 거는 은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은하의 은하수, 그다음 안드로메다, 그리고 뭐 몇십억 광년 밖에 있는 은하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를 연구하시니까 정말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본인의 성격에 맞게 재밌는 걸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우산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네, 다행히 그 처음에 프로젝트 개시했을 때는 목표했던 금액은 잘 도달을 해서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펀딩 만들어서 하는 거? 네, 크라우드 펀딩. 네, 맞아요. 그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걸 만들었을 때 이 첫 아이디어는 한창 비가 왔을 때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우산이 동그랗고 활짝 펼칠 때 보니까 그 확 펼쳐지는 그 모습이 우주의 시공간이 확 펼쳐지는 빅뱅과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실제로 그 과학관에 플라네테리움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동그란 돔 안에서 이제 우주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그랗게 나를 감싸고 있는 우산이 약간 나를 감싸고 있는 나만의 우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게 은하다 보니까
흔한 별자리 그림 그려진 우산 말고 좀 더 사실적인 실제 우주의 은하 구조를 표현한 우산을 만들면 좀 제가 좋겠다. 네. 내가 맨날 쓰고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박사님 오셨을 때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는데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그다음에 격려의 댓글 뭐 이런 걸 남겨주시면 20분을 골라서 이 귀한 우산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저희는 20개를 제가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지웅배 박사님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우산을 탁 펴면 여기 하늘에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말고 안드로메다도 있고 멀리 있는 은하들도 있습니다. 그 은하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은하 남발을 붙일 때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 이름이 있는데 네. 그 말고 M자 많이 붙더라고요. 아, 예. 그게 뭐의 약자예요? 아, 그게 그 18세기에 프랑스 천문학자 중에 샤를 메시에라는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천문학자가 원래는 주로 뭘 하고 있었냐면 한창 그 혜성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혜성은 하늘에서 보면은 되게 뿌옇게 보이는데 이제 메시아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뭐냐면 혜성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혜성이 아닌 천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네. 네. 뭐 예를 들면 펑퍼짐하게 보이는 성운도 있고 아니면 뿌옇게 보이는 은하도 있고. 그 사람은 그 망원경을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쭉 관측을 하면서 자꾸 난 혜성을 찾고 싶은데 네. 혜성도 아니면서 자꾸 흉내내고 있는 헷갈리게 하는 천체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좀 따로 정리를 해놔야겠다. 그럼 거기 나오면 그건 아니야. 딱 네. 이렇게 하려고. 라고 이제 해서 만들었던 게 메시의 카탈로그, 메시의 목록이라고 있고요. 요거 해석 아니야라고 적어놓은 거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개 조금 넘는 천체들이 이제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순서대로 그 메시의 그 알파벳 M을 붙여서 M1, M2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네이밍을 한 거죠. 안드로메다도 번호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M13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그것도 다 은하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살았던 데가 이제 프랑스다 보니까 남쪽으로 안 네, 보이는구나. 남반구는 빼고 북반구 하늘에 대해서만 네. 그 메시의 목록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메시의 목록이 나름 지금도 뭐 천문학 아니면 망원경 취미 삼아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그 메시의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하룻밤 사이에 예. 그 밤이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메시의 천체를 순서대로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갖고 그 밤새도록? 망원경으로 다 이제 조준해가지고 네. 그래서 M1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로 그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도 있고 딱 순서대로 자기가 메시의 천체 다 맞춰가지고 평가받고 합격하면 다음 천체 넘어가고. 사진 안 찍고 그냥 네. 봤다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천체를 잘 찾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경쟁하는 그런 메시의 마라톤이라는 되게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나요? 날씨가 일단 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애호가들이 하는 대회 중에 하나예요. 네. 참 재밌네. 뭐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이 얘기하면요, 뭐 얘기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 요즘 뜨고 있는 뭐 이분이 사업가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저 앨런 머스크가 이 정말 화성으로 간다고 난리인데 박사님이 보실 때 가기는 갈 수 있겠죠? 네. 가서 살 수 있나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성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깐 가서 깃발 꽂고 발자국 찍고 돌멩이 몇 개 주워오고 하는 방문 정도는 뭐 충분히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화성에 집을 짓고 거기 눌러 앉아 살겠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화성은 기본적으로 지구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중력도 약하고 그리고 내부의 지질학적인 생명력도 다 죽어 있다 보니까 행성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1.5배 정도 거리가 더 멀어서 화성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세기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예 그냥 발가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쬐끔 있죠, 대기. 네, 거의 그 지구에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 뭐 가서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예 눌러 앉아 살겠다고 하는 건 좀 여러 난관이 있지 않을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거기서 살다가 그 생명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돈이 모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네. 화성에 정착을 하겠다, 화성에 인간들을 진출시키겠다라는 조금은 허황돼 보이는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앞에 걸어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가 가치들 혹은 튀어나오는 여러 다른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에 조금 더 사실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란 추측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냥 그건 슬로건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슬로건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부가 가치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큰 로켓 이렇게 10번씩 되돌려 쓰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부가가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라고 유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다 사실은 아니다. 과학을 조금만 이해하고 볼 것 같으면 화성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개만 좀 받아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를 볼 수 뭐예요?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색하고 같나요? 파란색?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바다가 이제 파랗게 보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를 봐도 일단 지구 표면 대부분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지구도 여전히 푸르게 보이죠. 지구 환경과 우주 쓰레기와 관련이 있나요? 저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주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내 집 앞에 파편이 떨어질까 봐, 새똥 맞는 것처럼 내가 얻어맞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이 우주 쓰레기 자체가 이 지구 환경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대기권에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떨어지니까 뭐 그날 좀 조심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이제 대기 중에 타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기 중에 타게 되면 그 오염물질은 그대로 대기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계속 대기권에 그냥 사실상 유기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 오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맞습니다. 네. 지구에서 우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 지구에서 우리가 까만 그런 깨끗한 우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때문인 거고요. 특히 이제 낮에는 햇빛이 대기 중에 산란되면서 파란 빛이 잔뜩 퍼지다 보니까 이제 대낮에는 푸른 빛을 보게 되지만 해가 낮게 떠 있는 노을 지고 있을 때에는 하늘이 붉게 보이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 보니까 낮은 고도에 떠 있을 때에는 태양빛이 통과해야 되는 대기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장갑차들이나 탱크도 일부러 면을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경사를 만들어서. 포탄이 뚫어야 하는 그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드는 효과를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대기가 더 비스듬하게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빛이 산란이 되게 되고 그래서 파란 빛은 다 퍼져 나가고 붉은 빛만 살아남아서 이제 보통 노을이 질 때는 붉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대기를 오래 통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터스텔라처럼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흐르는 행성에 있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오면 훨씬 발전된 과학기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간은 다르게 흐르나요? 굉장히 재밌는 재밌는 얘기네. 네, 사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안타깝게도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버튼 뿅 눌러가지고 원하는 과거 미래 시점으로 순간 이동하는 그런 방식은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런 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스텔라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중력이 강한 별 주변에 잠깐 살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100년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오면 저는 혼자 99년 덜 지났으니까 아하. 99년 미래로 가는 셈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냉동인간이 얼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발전된 미래 기술을 구경하는 것도 뭐 가능하진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딱 그 순간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게 이제 중력이 아주 강한 데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네, 그 맞습니다. 효과를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나요? 네, 아주 무지무지하게 빨리 팽창하고 있대요.
자, 외계인 얘기 또 나왔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할지. 아, 네.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UFO도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많은데 왜 직접 접한 사람 한 명도 없을까? 그쵸. 일단 조금 재미삼아 이야기를 드리면 뭐 최근에도 막 청문회 열리기도 했고 되게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천문학자들 입장에선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가 정말 태양계 바깥, 지구 바깥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구를 방문했다면 왜 천문학자에게는 그게 발견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계 생명체 자체는 충분히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네, 뭐 네. 행성도 너무나 많고 또 심지어 지구와 유사한 환경도 되게 많은 것으로 보이니까 적어도 생명체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외계 생명체들은 굉장히 단순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서도 보면 사실 인간을 포함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익숙한 생명체들은 다 세포핵을 갖고 있는 진핵 생물로 이제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근데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종을 다 그려보면 진핵 생물은 극히 일부에 그렇죠. 불과합니다. 사실상 지구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뭐 박테리아, 균 이런 것들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 과학자가 와서 우리 지구의 임의의 장소에서 지구 물질을 한 스쿱 퍼 올린다. 인간을 보지 않고 네. 그냥 랜덤으로. 네. 음. 그러면 높은 확률로 건져지는 생명체는 다 박테리아 같은 애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그 외계인 과학자는 아마 논문에 이렇게 쓰겠죠. 지구를 지배하는 생명종은 박테리아다. 음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살고 있어서 막 한 스쿱씩 퍼가지고 생명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절대 다수는 그런 단순한 생명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정말 어딘가에 외계인, 외계 문명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생명체들은 다 그런 뭐 단세포 생명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는데 드레이크 방정식이 이제 그 뭐 8개인가 9개인가 변수를 넣어서 네. 지적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그거 좀 엄격하게 집어넣었더니 우리 은하계에 뭐 한 5개도 안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적 생명체가 발전한다는 게 진화된다는 게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좀 약간 반농담으로 이야기해보면 어쩌면 가까이 붙여놓으면 싸울 게 뻔하니까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띄엄띄엄 떨어져서 싸우지 말라고. 네, 만나지도 못하게. 네, 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 상태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장이 있는 네, 상태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빅뱅이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게 퍼졌나요? 점점 이제 물리학 깊이가 깊어지시는데. 아, 네. 정말 저 따뜻한 초콜라떼님께서 주신 질문이 전 되게 네. 훌륭한 질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빅뱅 직후에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물질이 아주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지금의 우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주 살짝이라도 조금이나마 주변보다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이런 밀도의 차이가 있었어야만 중력의 차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더 모여들면서 이제 그곳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했던 표현을 빌려보자면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작은 밀도의 차이가 씨앗이 되어서 점점 더 뚜렷한 밀도 차이로 성장해 나가는 일종의 우주 진화 버전의 빈익빈 부익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부터가 부익부 빈익빈이구나. 네, 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에 가셔서 쭉 리뷰를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조목조목별로 한 15분 간격으로 15분 정도로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은하가 만들어지고 다 물질이 뺏긴 자리는 보이드라고 하는 큰 네, 공간이 맞습니다. 생긴다는 그런 설명도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지웅비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화면도 되게 좋아요. 설명이 된 그 영상이 되게 좋아서 보고 듣고 있으면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천문학과 졸업생 수준만큼의 지적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정치 현안을 맨날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이런 큰 우주, 은하 이런 얘기들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티파니 아침님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태양 에너지 전환 중 생기는 열 에너지는 항상 생기나요? 그
태양 에너지를 전환할 때 생기는 열 에너지는 사실 저거는 열 역학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는 사방으로 열 손실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면 사실 저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외계인,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네. 현재 우리가 지구 위에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죠. 지구 위에서는 받을 수 있는 태양빛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그러면 많이 받아오겠네.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기술이 발전해서 태양광 패널을 아예 들고 예. 태양 코앞에 가는 거예요. 타지 않을 네. 범위까지만 가서. 그러면 코앞에서 태양빛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기술에 성공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태양을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감싸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빛이 안 나오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라 하더라도 과학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별을 감싸고 있으니까 별은 어둡게 보이겠지만 네. 그 구조물 자체는 미지근하게 달궈질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는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냐면 뭐 전파, 가시광선, 자외선 온갖 파장으로 별을 봤는데 어둡게 보여요. 다 어두워. 네. 근데 적외선에서만 뭔가 밝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그쵸. 무언가 미지근하게 달궈진 인공 구조물이 별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그 물리학자가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해서 이 다이슨이 이야기한 구체다라고 네. 해서 다이슨 스피어, 다이슨 구체라고 부르고요. 그 저기 무선 청소기 다이슨하고 네, 이름만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동명 네. 이인인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이슨 구체라는 개념이 아마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속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별을 동글동글한 구조물 같은 게 막 감싸서 이제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SF 영화나 게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외계 문명을 추론할 때 체르다코프 스케일이라 그러나요? 예. 예, 그 뭐 자기 지구, 자기 행성에 오는 거 다 쓰는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자기 태양을 다 쓰는 거, 네. 그 은하 전체 에너지를 다 쓰는 거 뭐 이렇게 스케일 매기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다이슨 구체를 갖고 있는 종족이라면 자기 별의 에너지를 100% 다 쓰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스케일에 따르면 한 2단계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1단계도 안 되죠? 네. 우리는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0.7단계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많이 컸다 그래도 우리도. 근데 이게 거의 1단계에 근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1과 0.7의 차이가 0.3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백 배 차이로. 네, 지수함수적인 차이입니다. 좋다 말았네. 네. 자, 지구가 온난화로 멸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천문학이라기보다는 기후 환경 쪽이라서 그렇죠. 제가 아주 훌륭한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과학계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 이제 계속 그 양적 피드백이라고 하죠. 계속 더 거세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는 게 대부분의 과학적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가를 하자면 지구 온난화에 CO2 가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러시아 전체 우주선이 금성을 탐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우주과학이라는 게 돈 쓰고 뭐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이 멀쩡해 보이는데 딱 들어갔더니 뭐 250도 엄청나게 높은 고온이 됐던 이유가 뭐냐?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밀집돼 있다는 걸 알고 지구의 온난화를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연관시키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스탠스와 상관없이 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세계 시민들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기술은 세계 몇 위쯤 될까요? 잘하고 있나요? 어때요? 네. 사실 저 질문은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학적인 측면,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는 우주 기술 개발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순수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우주 개발 기술 분야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10번째 정도의 순위로 자체적으로 로켓도 발사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달 탐사선까지 성공적으로 보냈으니까 안에 있는 위성은 우리 위성이고 네, 맞습니다. 발사체는 미국 네, 였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당장은 우리가 자국의 로켓만으로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는 거는 물론 조금은 더 먼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발사체, 그 탐사선, 탑재체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꽤 너무나 잘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제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현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우주 기술 개발이 조금 뒤처졌던 측면은 단순히 기술력 혹은 연구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여러 법적인 제약 이런 것들도 좀 없지 않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방이 되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뭐 고체 엔진, 액체 엔진 할 거 없이 자유롭게 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순수 과학 분야를 마저 또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 이론 천문학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관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고 하는 거는 사실 이미 국경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천문학자 분들도 너무나 많은 연구 기관에서 다양하게 협력을 해서 연구를 이끌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도 보유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 칠레에 아, 얘기 들었다. 네, 예. 미국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칠레 등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대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해서 그 망원경 직경만 한 25m쯤 돼요. 와. 네, 그래서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또 보유한 이제 그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분 구조에 따라서 쓰는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이 오래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한 70% 가까이 있는 미국이 예산을 들였고요. 그럼 70%를 자기들이 쓸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맞아요. 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중에 한 10%는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1년 중에 10%니까 한 달 가까운 시간은 또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천문학자들끼리도 머리 터지게 싸우겠네. 내 거 먼저 해야 돼 그러고.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대형 망원경, 우주 망원경도 그렇고 이런 망원경들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프로포잘을 내고 검토를 해서 계획에 맞게 이제 관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0%에 해당하는 지분은 우리나라가 관측을 하건 아니면 우리나라가 쓰지 않으면 비용을 우리나라가 받고 다른 나라가 쓸 수 있게 하건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산꼭대기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 안 오고 건조하고 네, 예, 하늘 높은 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박사님도 가시겠네요? 아마 완성이 되면 저도 이제 관측 프로포잘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하나 약간 좀 서글프지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드리면 네. 이미 또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 소백산 전문대? 아니요. 어디요? 그거 말고 그 남반구에 네. 그 호주, 그다음에 남아공 그리고 칠레 이 네. 세 나라에 120도 간격으로 망원경 똑같은 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삼각법에 의해서 뭐 위치 찾고 그렇게 되게 좋겠네. 사실 왜 120도 간격으로 망원경 세 개를 똑같이 설치했냐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스팟에서 해가 뜨면 다음 스팟으로 넘겨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교대로 쉬지 않고 관측을 합니다. 같은 지적을. 네, 예를 들어서 어디 한 지점을 정해놓고 해가 져야 돌아가는 거니까 망원경은. 네, 맞습니다. 밤에만 돌아가니까. 네, 아.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갉아먹으면서 이제 일하는 거 좀 즐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약간 뭐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그 식민지 많았던 영국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네.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해가 뜨지 않는 천문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좀 정부 과학 기초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예산을 30%씩 깎으면 안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뭐가 돈이 될지 뭐 자꾸 눈앞에 돈 되는 얘기만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돈 될 것 같지 않은 데서 뭘 하다 보면 거기서 큰 돈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되게 뭐 미국이 발전해 왔던 게 그 프론티어리즘이라는 것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과학의 열정으로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큰 수익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정말 재밌는 우주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스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 박사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멋진 우산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우리 PD께서 잘 보시고 좋은 댓글, 멋진 글 남겨주신 분에게 20분 선정해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매주 만나고 있는 피부과 전문 한익병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웅비 박사님 모시고 정말 우주 얘기, 천문학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으시죠? 네. 우리는 뭐 이제 늘 일상을 겪으면서 눈앞에 있는 일들을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137억 년, 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멋진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930억 년 정도 됩니다. 네, 그 큰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야라서 부럽죠. 네, 일상에서 부딪히는 우리가 볼 때는 부럽죠. 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피부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죠.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밖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후끈하면서 이제 빨개지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안면 홍조인데, 자, 주로 이제 양쪽 볼이 제일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가슴까지 훅 붉어집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 오해하고 착각하는 병이 뭐냐면 주사성 여드름 혹은 주사 피부염 혹은 딸기코라고 얘기하는 염증성 질환과 안면 홍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요. 안면 홍조라는 거는 기온의 변화, 온도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혈관이 이제 있는데 그 혈관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정도의 온도 변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그런 감정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너무 심하게 확장되고 너무 심하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붉어졌다가 정상 피부가 됐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죠. 되게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도박은 절대 못합니다. 특히 이제 포카 같은 거 한 장씩 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패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이게 다 쓰여 있어요. 좋은 패가 들어왔네. 벌개지는 거죠. 남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 병이 안면 홍조고요. 주사성 여드름, 주사 피부염, 딸기코 같은 얘기예요. 그건 한 가지 병인데 얼굴이 이제 장미색으로 늘 벌겋게 있고 사이사이에 여드름과 같은 염증이 동반되는 그런 병입니다. 두 가지 병은 별개의 병입니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은 체질이에요, 체질. 타고난 그런 혈관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술이죠. 술 먹으면 당연히 이제 혈관이 늘어나죠.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이 아니라 갱년기. 갱년기라는 게 뭐예요? 호르몬이 이제 원래 에스트로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랩이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이렇게 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혈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약물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 약물들이 몸에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주사성 여드름도 있고 안면 홍조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붉어진 때 찍은 사진이라서 뭐 변화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요렇게 그냥 피부에 별 변화 없이 피부 표면에 염증 질환이나 다른 변화 없이 붉게 보이는 요런 자리는 붉었다 휘어졌다 붉었다 휘어졌다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보시면 아시겠죠. 여드름 동반되어 있는 주사성 여드름이에요. 여기는 늘 붉은 거죠. 겹쳐져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아요. 늘 뻘개요. 이렇게 늘. 그래서 이제 코 주변에 이런 게 잘 생기니까 딸기코라 그러죠.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피지가 많으면 모공이 넓어지고 그 피지가 피부에서 염증을 유발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거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뻘겋다는 거죠. 안면 홍조의 경우에는 늘 뻘건 게 아니라 뻘개졌다 정상이 됐다 뻘개졌다 정상이 됐다 반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 그래서 폐경 후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갱년기 때 완전 폐경이 되고 나면 외려 괜찮아져요. 그래서 갱년기 때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는 그런 증상이 생겨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냐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면 홍조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고서 이제 서서히 에스트로겐을 줄여서 완전 폐경이 될 때까지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죠. 치료는 사실 유발 요인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특히 이 술 중에서도 그 발효주, 맥주, 포도주, 막걸리 이런 발효주에서 특별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혈관확장제 고혈압 환자들 쓰는 것들 있죠. 그런 약물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심해지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나쁜 거, 유발할 수 있는 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치료는 딱 부러지게 이 혈관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 수축제를 써야 돼요. 혈관벽을 두껍게 하거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이게 먹는 약을 쓰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 안면 홍조를 없애기 위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최근에 생산이 중단됐어요. 처음 몇 년 전에 나왔던 약인데 미르바소라는 약인데 이 약을 쓰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 약효가 떨어지면 리바운드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혈관을 꽉 눌러서 이렇게 약을 발라서 눌러 놓으면 혈관이 수축돼 있죠. 약을 계속 바를 수는 못 하잖아요. 안 바르면 퉁 스프링 튀듯이 더 많이 튀어요. 그래서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은 중단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IPL이나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아주 짧은 시간, 되게 일주일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 감정 변화나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혈관이 민감한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네. 선크림을 바르면 안면 홍조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이제 안면 홍조를 유발하느냐 거에 반문이 되겠죠. 근데 자외선이 악화시킬 수는 있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안면 홍조가 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없어지는 뭐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보습크림은 별 차이가 없어요. 쓰시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런 요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감이 심할 때 얼음찜질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차게 하면 혈관은 수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차게 할 수 없죠.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정상화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리바운드로 더 확장되죠. 그래서 얼음찜질 같은 거보다는 그냥 약간 찬 수건 정도로 잠깐 올려놓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완전 폐경이 되면, 완전 폐경이 돼서 에스트로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아지죠. 수면이나 운동 부족이 안면 홍조 증상 악화시킬 수 있나요? 잠 못 자서 좋아지는 병은 없습니다. 잠 안 자서 좋아지는 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안 되죠. 다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얼굴이 더 붉어지기는 해요. 근데 운동 때문에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니다. 운동 끝나고 또 돌아서서 샤워하고 체온이 정상화되면 그 증상은 다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안면 홍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면 홍조는 혈관성 질환이다. 그래서 그 혈관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법은 미르바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약이 리바운드 때문에 못 쓰고 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면 홍조를 좀 꼭 좀 눌러놓고 싶다 그러면 혈관 레이저, 다이 레이저라든지 IPL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좀 볼까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못 발랐다가 안면 홍조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혈관이 늘어나지 안면 홍조가 생기지는 않아요.
60대 콧등이 불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 저거예요. 그 주사성 여드름, 딸기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예. 여성 호르몬제 감소가 아니고요. 여성 호르몬제가 이제 그 정상월경, 폐경 요 사이로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안면홍조가 생기는 거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좋아지죠. 예. 항생제에 별 도움 안 됩니다. 네. 식은땀하고는 연관 없고요. 술 많이 마시면 안면홍조는 악화됩니다. 예. 식은땀하고 술하고는 뭐 연관된 건 없죠. 네. 겨울에 악화되는 이유가 기온차가 많아서 그렇죠. 예.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생기죠. 특정 음식 카페인을 먹으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예. 카페인이 혈관 확장시켰다가 리바운드 되면서 또 튀어나올 수 있죠. 예.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안면홍조하고 수분 섭취량하고는 아무 연관한 관계 없어요. 예. 레이저 혈관을 수축시키는 다이레이저나 하는 거 하면 주사보다는 안면홍조가 좀 낫고요. 주사는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그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레이저보다는 약 먹는 게 낫습니다.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좋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 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우나를 해서 이게 사우나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피부에. 뭐 그냥 사우나만 땀을 흘리죠.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각질이 손상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사우나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우나 들어가면 당연히 얼굴 빨개지죠. 예, 그건 정상입니다. 민감성으로 바뀐 건 사우나 때문이 아니라 목욕을 뭐 자주 하거나 때를 밀거나 그러면 생길 수 있어요. 사우나 때문에 글쎄 거기 한 5분 있는다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망가질 건 없죠. 네. 네, 긴장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안면홍조 생기는 원인이 혈관이 확장되고 이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폭이 커서 그런데 긴장하고 그러면 당연히 더 그렇게 되죠. 예. 방법 없습니다. 그냥 쉬어야 되고 환경을 바꿔줘야죠. 예.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면 늘어났다가 다시 서서히 정상화되는 거 다 그런 거죠. 폐경 후 안면홍조 심하다 안드로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뭐 격한 운동하면 정상인 사람도 빨개지는 거예요. 그건 병 아닙니다. 예. 주사 피부염이 있고 안면홍조 있을 때 물의 온도는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물의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미지근한 물입니다. 36도, 예, 37도. 우리가 몸에 닿는 물은 제일 좋은 게 그 온도가 제일 좋아요. 내 피부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가 제일 무리가 없고 좋아요. 더운 물 찬물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예. 그냥 미지근한 온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겨울만 되면 손가락, 발가락 누구나 다 저래요. 그거는 말라서 그래요. 우리 각질이 마르면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반질 연고 쓰시면 좋고요. 그 정도 아니면 그냥 보습제 쓰시면 돼요. 핸드크림 쓰시면 좋아요. 몸에서 각질이 떨어질 정도면 건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로션 바르는 건 도움이 되는데 베제크림은 목욕을 5분 이내 끝내셔야 돼요. 5분. 오래 하지 말고요. 5분. 물만 끼얹고 나오세요. 그냥 머리 감고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제 쓰지 마시고요. 손으로만 이렇게 물로 씻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병이 안 생겨요. 이태리 타올이나 뭐 때 타올이나 뭐 그 망사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스폰지도 쓰면 안 돼요. 손으로만 씻어요. 20대 후반에 재보면서 얼굴이 여전히 붉은 몸에 열이 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는 제 얼굴이 시끄러우면서 마스크하고 상관없어요. 마스크하고는 상관없고 여드름 난 거예요. 여드름 나는 거.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마스크와 직접 연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쓰시면 돼요. 외부 요인이 없어요. 20대 후반에 여드름 나는 건 유전성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약 먹고 약을 발라서 여드름 치료하면 되고요. 마스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코 옆에 실필줄 1cm 이상 레이저로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혈관 확장증이거든요. 예. 혈관을 수축시키는 레이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 안 할 때는 안 가리는데 유독 화장할 때만 가려워요. 화장할 때 생겼다 그러면 화장품 알러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화장할 때 생겼다 그러면. 화장품 알러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화장할 때 보통 뭐 기초하고 위에 뭐 약간 한 2가지 더 바르는 것 같은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패치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네. 유기농 코코넛 오일 쓰세요. 좋아요. 예. 뭐 코코넛 오일은 다 유기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유기농 이러면 이제 다들 인제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코코넛 키우는데 뭐 농약 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것도 못 바르고 하얗게 굳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피부에 병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부터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이상 증상을 느끼면 화장품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요. 화장품은 무해무익한 게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긴 상태예요. 예, 이건 아마 뭐 성인이라면 지루성 피부염밖에 없어요. 그 약을 먹고 발라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하면 됩니다. 나비존이 붉어지더니 항상 붓다. 지루성 피부염을 제일 먼저 의심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다, 중년 여성이다 그러면 SLE 같은 경우 아주 희귀한 병이긴 한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괄사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괄사가 뭐예요? 마사지 기계인가? 예. 마사지 한다고 얼굴이 올라붙지는 않아요. 예.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족하시면 하시는 걸 내가 말리지는 않아요. 리프팅은 괄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지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 하는 것 같은데 마사지 한다고 해서 얼굴이 뭐 리프팅 되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자,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세요. 네. 그래도 얼굴이 처지면 성형외과에 가서 리프팅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유래하는 내성 없어요. 쓰세요. 예, 특히 발 뒤꿈치 뭐 저기 무좀만 아니면 유래화 크림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뭐 하면 좋아, 뭐 하면 좋아 그러면서 자, 그냥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즘 광고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LED 마스크 지금 사시는 분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LED 마스크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팔 때 뭐 100만 원씩 이상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싹 들어갔잖아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효과 없거든요, 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하면 좋아, 뭐 하면 좋아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그 어떤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피부가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때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세요. 예. 그다음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전 빼는 거에 아무 상관없어요. 빼시면 돼요. 빼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디오돔이라고 하는 인조 피부를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민감한 피부에 글로우한 거나 수분 많은 쿠션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민감한 피부라는 거는 없어요. 모든 피부는 다 누구나 민감해요. 바늘로 꼭꼭 찔러서 안 아픈 피부 봤나요?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 질병이 있는 피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민감해. 그럼 내가 병이 없는 것 같잖아. 아니요. 이게 서핑 러버님이 한 얘기는 본인 피부가 만일에 민감하다. 아니요. 병이 있어서 그래요. 피부에 병이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죠. 그게 민감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질병이 있는 피부예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고 화장품하고 연관 없습니다. 5mm짜리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매일 먹는 거로 기준으로 하면 150개, 200개 정도 먹어도 됩니다. 예. 1년에 제가 설명드린 게 10mm짜리 100개 이내거든요. 예. 여드름이 없는데 뭐 피지 조절 목적으로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예, 피부에 병이 없는데 얼굴에 개기름이 좀 낀다. 자주 씻고 그냥 저기 스킨 정도만 쓰세요. 그게 나아요. 예. 자, 리프팅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돼요. 쌍꺼풀 수술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 예를 들면 난 뭐 리프팅 하는 게 이게 처진 게 너무 싫어. 리프팅 해야 돼요. 아프지 않고 리프팅 되는 방법 다 거짓말입니다. 수술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이마에 주름 생긴 거는 보톡스를 맞아야 되지 선크림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 아니에요. 이마의 주름은 전부 표정 주름이에요. 그래서 흰둥이와 푸들리면 아마 눈이 많이 처졌을 거예요. 안금이, 상안금이 많이 처져서 이걸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제일 많아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그래서 눈이 많이 처졌으면 성형외과에 가서 상안금 성형술을 하세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치켜 뜨는 일이 없어요. 그걸 하고 보톡스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셀린은 건조한 데 쓰면 돼요. 뭘 또 섞어 써서 하나만 쓰세요. 바셀린이 있어요, 바셀린. 바셀린으로 만들어진 로션이 있으니까 슈퍼마켓 가면 존슨앤존슨에 나와 있는 바셀린 로션 그거 쓰면 되게 좋아요. 건조한 사람들은.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복잡하게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하죠. 복잡하게 처방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수십 개가 있으면 약도 수십 개를 써야 되겠지만 병원 갈 때 한두 가지 병으로 가잖아. 그럼 알약 한두 개면 돼야지.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갔는데 내가 감기 증상이 있어요. 약이 한 10개쯤 나와. 아,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으로 처방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판적으로. 한 알 아니면 두 알 다 돼요. 약은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약을 많이 쓰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정말 약도 한 첩 못 써보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할 때 약을 많이 주면 오, 약 많이 줬다고 좋아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이 꼭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을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햇볕에 걸린 자국 되돌리는 방법이요. 햇볕을 가리고 한 1년 지나야 돼요. 팔다리 시커멓게 타고 얼룩덜룩해졌잖아요. 긴팔 입고 1년 지나면 괜찮아져요. 체지방률 31이면 어우, 살 빼셔야 되는데 25까지 줄이셔야 돼요. BMI가 31이라는 얘기잖아요. 체지방률 31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네. 인바디 했을 때 31이라는 얘기인가요? 인바디 했어도 자기 체지방률이 31이면 보통 20은 안 넘는데 살 빼셔야 돼요. 네. 다이어트 한다고 몽고주름 좋아지는 거 없어요. 그냥 얼굴에 살이 빠지겠죠. 제가 지금 체지방률, 퍼센트 지방률에 대해 정상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2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0일이면 높고요. BMI 30일이면 고도 비만이고요. 살 빼세요. 청소년 이과주름 심한 경우는 돌출입하고 이과주름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돌출입 있다고 해서 이과주름 심하지 않아요. 팔자주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입가주름? 이거 주름, 여기 주름이 있나요? 여기 주름 생기는 경우는 없는데. 돌출입하고 입가주름하고 상관없어요. 돌출입은 뭐 구강외과라든지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셔야 되고요. 네. 야간 근무하는 날에 심장이 세게 뛰면 피부에 심장이 세게 뛴다는 게 그걸 느껴질 정도면 심장에 병이 있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심장이 세게 뛰지는 않거든요. 예. 운동을 세게 하는 날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를 뭐 세게 한다 그러면 혈관 터질 수 있어요.
세게 울어도 많이 울어도 혈관 터지고 그럴 수는 있죠. 예. 반점은 생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다른 병일 겁니다. 예. 피곤해서 심장이 세게 뛴다. 일단 뭐 피부과 문제는 아니고요. 성형적이면 내과, 심장내과 가셔야 돼요. 예. 아토피가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토피가 생기면 피부염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토피를 치료를 해야죠. 저게 뭐 바디로션으로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아이소트레티노인은 5ml 먹지 마시고요. 그냥 크레오신을 잘 바르세요. 약을 끊고. 예. 조금 나오는 정도의 여드름이라면 바르면 돼요. 바르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약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저거는 흉터진 거예요. 햇볕 때문에 피부가 타면 1년 지나면 원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안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흉진 거예요. 화상 흉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예. 오른쪽 눈만 건조하다고 안과 가셔야 돼요. 안과 가셔 갖고 이게 눈물이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게 누관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나도 안과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물이 좀 많이 고일 수 있게끔 여기 내려가는, 그러니까 눈물이 만들어지는 게 위에 있고 눈물이 빠지는 게 밑에 있는데 밑에 쪽에 그 누관을 쉽게 얘기하면 배수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과쌤한테 가보세요. 네. 눈두덩이가 가려우면 딱 원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눈화장 하는 화장품이 나랑 안 맞을 때, 그게 여자들의 경우에는 흔하고, 남자들의 경우 뭐 남녀 구분 없이 생기는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생겨요. 안검요. 늦게 자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겨요. 둘 중 하나예요. 치료는 약 바르시면 돼요. 네. 겨드랑이 쪽에 겨드랑이에 곰팡이 감염됐다 그러면 한 2달 약 바르면 돼요. 항진균제 한 2달이면 돼요.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건조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진단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겨드랑이에 곰팡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의외로. 진단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티파니 사치물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뭐 안검염 무지 잘 생깁니다. 네. 면도로 인하여 피부 트러블 없어요? 여러분들이 면도할 때 그 트러블 생기는 경우는요, 뭘 잘못하는 거냐면 면도를 잘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면도기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면도날이 거칠면 털이 잘리는 게 아니라 털을 뽑아요. 그러니까 모낭염이 생기죠. 그다음에 충분하게 피부를 불린 다음에 쉐이빙 크림 바르고 면도하시면 돼요. 면도로 인한 피부 트러블은 본인이 면도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면도칼 좋은 거 쓰시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면도 크림 좋은 거 쓰시고요. 세안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 바르는 거는 아무거나 바르면 돼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이베니티를 맞으면 뼈가 생긴다고?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베니티가 뭔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잘 안 보입니다. 뭐예요? 아, 다공증 치료제구나. 음. 저도 뭐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골다공증이 심하면 맞아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나 봐요. 예.
근데 골다공증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인데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골다공증은 좋아지는데 팔목이든 뭐든. 근데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골다공증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제 나왔으면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의료보험이 안 되면 본인 부담으로 아마 제가 다 약값을 내야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과잉진료라고 과잉진료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뼈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걷기 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생기는 자리가 되게 척추하고 저기 다리 대퇴골 그다음에 손목 같은 이쪽에 저기 휴메루스 요골 척골 이쪽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운동하는 거 쉬워요. 걷기. 그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하면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한다 그러면 무릎에다가 방석을 깔고 그냥 이렇게 푸시업 가볍게 해도 골다공증 좋아질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할 수 있죠. 부지런해야 되죠. 예. 아주 미안합니다. 운동이 쉽다고 표현하면 못하는 사람 되게 힘든데 음 자기 몸의 건강 관리를 의사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뭐 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죠. 예. 살 빼는 거 갖고 뭐 위고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 빼 봤는데 6개월 만에 빠지더라고요. 위고비 맞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운동하고 적게 먹고 운동 살 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의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골다공증이 되면 예 그런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효과가 인정된 거고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뭐 과잉진료론을 할 건 아니죠. 예. 예. 다음 볼까요? 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크레오신 바르세요 그냥. 예. 유전이거든요. 얼굴, 가슴, 두피, 등 뭐 다 여드름 나는 지성 피부인데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약 먹는 게 너무 길고요. 예. 먹고 좋아지면 크레오신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때가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면 피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겨울, 가을, 겨울, 봄에는 피지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때는 바르는 약만 쓰면 되지. 하여튼 내 몸에 뭘 집어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필러 넣는 거, 뭐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수액제 넣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식사 잘 하시고 네.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약 바르시면 돼요. 발톱 무좀은. 수분 같이서 옮을 가능성이 뭐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예. 없는 사람도 자기가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굳이 또 수건 같이 쓸 일도 없잖아요. 뭐 한 장 더 쓰면 되는데. 예. 예. 피부에 없는 무종균이나 발톱에 없는 무종균이나 동일해요. 예.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이 건강하면 돼요. 이게 CMI, 셀 메디에이트 이뮤니티가 떨어지면 무좀 걸리거든요. 무좀 작은 사람은 면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씻고 뭐 저기 하면 잘 말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안 생깁니다. 네. 예. 색상이 새로 생기는 건 빨개요. 붉은색이 정상 피부로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이미 다 올라왔으면 연고 바를 필요 없습니다. 네. 새끼 손톱과 주변이 까맣게 변하는데 주변이 까맣게 변한다. 네, 그러면 뭐 피부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흑색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점일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이면 피부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피부암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뭐 피부과 일반 오면 일반 피부과에서는 보고 저기는 할 수 있죠. 의심되면 대학병원 가서 조직 검사해야 확진되니까 대학병원 갈 수 있는 진료 의뢰서를 네, 발부해 드릴 거예요. 그냥 점일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다음 볼까요? 두피에 뾰루지 생기는 건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지루성 두피염. 헤어샵에서 두피 스케일링 받으면 뭐돈 많으시면 네. 근데 공짜로 해 주진 않을 텐데 저거. 저는 그 돈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하시는 걸 말리고 싶지도 않고요. 한다고 그래서 뾰루지가 생기는 거, 뾰루지 생기면 크레오신 좀 바르면 되죠. 얼마 안 하는데. 그게 더 싼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본인이 해서 뭐 기분 좋으면 하세요. 그냥 시간 있고 돈 있으면 하는 일이지 그걸로 병 고치는 건 아니에요. 얼굴이 뽀해 보인다고요? 오늘 등산에서 좀 많이 걸었어요. 35,000보 정도 걸었어요. 예. 운동하면 여러 가지 좋아지죠. 예. 특별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수하고 면도하고 스킨 바르고. 제일 좋은 게 뭐 운동하는 거죠. 뭐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는 거. 바지 뒤꿈치 각질이 무좀일 수 있어요. 예. 무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무좀 아니고 각질이 많아진다? 유리아 크림 쓰면 돼요. 장미색 비강제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다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먹고 스테로이드 바르면 됩니다. 빨리 끝나면 한 1주에서 2주, 길면 한 달 정도. 집에서 뭐 본인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기미는 바르는 멜라논 크림 쓰시면 돼요. 밤에 한번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동화제약에서 나와 있는 멜라논 크림을 기초 화장을 다 한 다음에 되게 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쌀알컵이 한 2개 내지 3개 마사지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발소 다녀오면 두피가 붉어지는 거 이발소하고 상관없고요.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늦게 자고 피곤하고 면역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에요. 이발소하고 상관없습니다. 약 스테로이드 한 일주일 바르면 됩니다. 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네. 모공각화증, 예, 닭살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예, 치료가 된다. 치료되는 방법 없는데 모공각화증이 있으면 이제 고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조금 나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뭐 치료돼서 없어지는 병은 아니에요. 유리아 크림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피부 재생해주는 흉터 치료 흉터 해주는 것들이 어떤 건 있나요? 흉터 치료하는 방법은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써서 이 깊이, 흉터 깊이가 1cm인데 한 0.5cm 정도로 복원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치료 효과도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고 뭐 네. 그냥 뭐 저런 질문을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차가 뭐 어느 종류인지 종류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내 형편에 맞게 적당한 타고 싶은 차를 골라서 하면 되죠. 레이저도 비슷해요. 2000cc급, 3000cc급, 5000cc급의 뭐 레이저가 있는 거죠. 뭐 차이가 크게 나냐? 여러분 뭐 제일 낮은 1500cc, 1000cc 차를 탄다고 못 가지는 않잖아요. 벤츠 500을 탄다고 또 잘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승차감의 차이죠. 네. 목표에 가는 데는 똑같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그런 거 하시면 되죠. 두드러기는 그렇게 가렵지 않아요. 가려움이 여전하다 그러면 다른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설명하기가 되게 이제 번거롭고 귀찮죠. 이렇게 두드러기예요, 알레르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약을 줘버리는데 가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드러기는 일단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가려움은.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대개는 건성 피부염이죠. 지금 같은 때면 겨울부터라고 치면. 그래서 약을 먹을 게 아니고요. 피부가 건조해 생긴 병이면 목욕습관 고치고 바르는 약 쓰면 됩니다. 멜라논 크림 바를 때 더 까매진다? 까매지진 않아요. 멜라논 크림 발랐을 때 검어지는 것보다는 자극이 되면 붉어질 수는 있어요. 더 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살찌면 당연히 모든 관절 다 아파요. 제가 지금 살 뺐다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 2년 하고 난 다음에 얻은 거라고는 체중이 10kg 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배가 볼록해지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숨이 차고. 병원에 가봤더니 혈압이 올라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끊어야죠 뭐. 밥, 빵, 라면, 떡 다 끊어야죠. 밤에 잘 때 약간 햇게 보여야 돼요.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서. 우유 한 잔 먹고 자죠.
그래서 살 빼는 거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걸 뭐 남이 도와줘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잖아요.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 들어가는 거, 살찌는 거 덜 넣고 빼는 거 소모를 많이 하고. 제가 93kg 쪘다가 지금 83kg 정도 되거든요. 10kg 뺐는데 아직도 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근육이 다 풀렸어요. 근육이. 그전까지 뭐 산에 가서 날아다니던 그 시절의 옛날 얘기고, 뭐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프고 뭐 디스크 생기고 뭐 온갖 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은 유튜브를 잠깐 살렸죠. 왜 살렸냐면 계엄령 때문에 여기 비욘디에서 방송했는데, 비욘디에서 그 뒷부분을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또 여기는 또 이제 내 채널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편집해서 내 채널에 올렸죠. 내 후배들 친구들한테 좀 올려라.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올렸던 거죠. 그렇게는 하지만 내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라모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우리 비욘디 식구들이랑 잘 쓸게요. 그래서 살 빼고 싶으시면요, 일단 배가 고파야 돼요. 저도 오늘 저녁 먹고 방송하는데 저녁을 조금 먹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가서 요거 크래커 하나 갖고 와서 이제 요기를 했어요. 지금 이걸 그럼 왜 안 먹으면 더 좋은데, 이걸 안 먹고 만일에 이제 방송 끝나고 11시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냉장고 지금 내가 막 뒤집을 것 같아. 이 마음이. 그래서 차라리 요 정도면 칼로리가 한 50칼로리 될래나? 참 그러니까 요게 제일 그래도 저기 뭐야, 버터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 밀가루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꼭꼭 씹어서 이제 다시 속을 달래는 거죠. 나를 달래는 거예요. 야, 참자.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 바로 양치하고 물 마시고 잘 거예요. 아침 되면 배고픕니다. 아침에 정말 배고파서 일어나요. 아침에 밥 먹으려고. 땅콩 버터 한 숟갈 먹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윤희 씨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저는 땅콩 버터가 있는데 내 후배 한 친구가 그 자기 땅콩 버터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 땅콩 수입해서 버터를 만드는데 100% 땅콩 버터예요. 마가린은 버터 안 들어간 땅콩만 갖고 만든 버터인데, 그러라고 요만큼을 보내줬어요. 한 번 먹었는데 다 퍼먹었어요. 그 맛있는 게, 이게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이 나아지나요? 안 나아지죠. 그래서 요만한 거 다 퍼먹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살 빼는 게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타협도 해야 되고 달래기도 하고, 전부 나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야, 이병아, 요것만 먹고 이제 먹지 말자. 참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하나만 먹고 그만 먹자. 밤에는 그냥 자자.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배라도 채우려고.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좀 더 해서 79kg까지만 빼면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이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순수한 단백질이 어디 있습니까? 두부 빼고 나면 없죠. 계란의 흰자, 두부 요거밖에 없죠. 지금 배제크림 약 올리세요. 땅콩 샌드위치는 맛있지. 맛있죠. 예. 83이에요, 제 키는. 그래서 감숙이님은 정말 자기와의 약속, 자기를 달래고 하는 거 정말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복숭아뼈가 검어 보이는 거는 각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양반다리 하시는 분들 보면 복숭아뼈에 굳은 살까지 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딴 걸 하지 마시고요. 유리화 크림을 계속 바르세요. 그러면 그 각질도 좀 떨어져 나가고 피부 살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색깔이 돌아올 거예요. 갱년기 불면증일 때 갱년기 핑계, 저는 이제 이름으로 하면 또 여성분들이 뭐라 그러는데, 갱년기가 사춘기의 반대예요. 사춘기 때 불면증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춘기가 봄이면 갱년기는 가을이에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사춘기 때 안 생겼던 불면증이 갱년기 때 왜 생기겠어요? 갱년기하고 상관없어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랑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 나이가 뭐 15살, 20살은 아닐 거예요. 저랑 나이가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불면증이면 정신과 가셔야 돼요. 이 불면증 때문에 생기는 병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올빼미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의 그 수면 패턴에 따른 평균 수면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강의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늦게 자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잠 못 자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을 잘 자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낮에 운동을 충분히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잘 자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라 그러면 그거 역시 또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잘 자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 먹고 잘 자니까 다 없어졌다. 몸이 건강해진 거죠. 예. 백색 피부 무기증 그냥 두면 없어져요, 저거. 30분이면 가라앉는데요, 뭐. 긁어서 피부 올라오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못 견디겠으면 항히스타민제 드십니다. 그러면 돼요. 하루에 한 개. 예.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먹고 주무시면 됩니다. 도브 비누가 독일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나요? 다 똑같습니다. 쓰십시오. 예.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용하는 비누인데 예. 다만 이게 이제 샤워실에 두면 워낙 물을 잘 빨아먹으니까 빨리 팅팅 불어요. 쓰고 나면 샤워실 밖에 꺼내놔야 됩니다. 네. 세르지오 라모스님 상당 고맙습니다. 인생 멘토, 아주 멘토할 정도로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학벌은 서울 중산계내 운동 최상위권. 무슨 얘기? 운동도 최상위권 한두 단계 아래, 뭐 상위권이고 매번 전하지만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집착적으로 끈덕지게 한 가지를 해서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잔소리를 부탁한다. 자,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죠. 뭐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삶을 살아요. 지금 그 세르지오 라모스님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학벌이 뭐 연세대학교면 중상위권 대학은 아니고 좀 더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서울대학을 시험을 안 보고 도망가서 연대를 갔거든요. 연대는 특차가 있어서 서울대는 본고사를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2등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요. 뭐꼭 그렇게 뭐 재수불사하면서 서울대학 가야 돼. 뭐 연대 가서 의사 되는 거나 서울대 가서 의사 되는 거나 별 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도 뭐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제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는 이거는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 화요일 날 밤 요 시간, 딱 요 시간대예요. 예. 뭐 이 얘기를 했죠. 예민한 얘기를 했어요. 예. 바깥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를 만일에 대통령이 했다면 탄핵밖에 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지만 긴장은 되죠.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대학생이었고 87 체제가 만들어질 때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그때도 제가 레지던트 할 때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뭔지를 알죠. 실제로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지나보면 방송해 놓고 보니까 헛소리도 꽤 했더만요. 나는 계엄하면 국회를 해산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계엄이 아니고 쿠데타 할 때 국회를 하더라고요. 예.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하는 거는 우리 때는 계엄이 바로 쿠데타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할 때 지금 라모스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의 전화를 받고 후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될 얘기 했다. 뭐 내일 아침에 끌려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일에 만족하는 거죠. 내일 뭐 연행이 되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와이프 전화를 받으면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예. 만족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운데. 한계는 위로 쳐다보면 끊임없이 있죠. 그래서 어중간하다고 삶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중형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조대목이라는 거죠. 입 바른 소리 하고 난 다음에 괜히 했네. 마누라 전화 받고 나는데 큰일 났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 내 판단을 지난주 이 시간에 내가 했던 그 얘기를 하고 후회는 하진 않아요. 다행히 뭐 자고 일어나니까 사건이 종료돼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개인의 신상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 라모스님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늘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인생 내내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1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잘했으면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큰 실패가 없다면. 그래서 중간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다만 이 얘기는 40 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40 전에는 좀 욕심을 부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향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좀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40 이전에는 워라밸은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해야 되지 밸런스를 찾아서 노는 것과 일의 밸런스를 찾아버리면 그냥 중간입니다. 그걸 갖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오케이. 나는 워라밸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그걸 선택했으면 나보다 워라밸을 포기하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 가는 길에 대해서는 나랑 다른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평생의 꿈이 대통령이었고 정치를 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저는 안 했잖아요. 제안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누가 하고 있으면 잘해주길 바라고 잘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후원하고 박수치고 돕고 뭐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되죠. 왜? 안 했잖아요, 내가. 그냥 잘하네, 재밌겠다 이런 정도로 지나가야지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중간한 삶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너무 본인에 대한 가혹한 평가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본인이 선택한 일에서 어느 정도의 업적이 있으면 일단 만족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다면 한 분야만큼은 미친 듯이 한 10년 정도 일해보세요. 그럼 뭔가는 돼요. 10년이면요.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성취는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그런 정도의 자유는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탓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야이어야 되죠. 사막에 가서 모래를 파면서 물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손등 손가락에 한 포진이 있는데 약 바르시면 돼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손에 물집 잡히는 거. 종아리에 울긋불긋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연관 없는 병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아리에서 생겼고 발목 주변에서 좀 다리 올라간다. 요즘에 새로 생겼다면 저거 지루성, 건성 피부염이에요. 피부 건조증이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종아리예요. 그래서 한포진하고 연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미 흑자의 차이. DH킴님 우리 저기 자주 오시는 분들 그걸 모르면 어떡해. 자, 기미는 이렇게 여자한테만 생기고요. 양측 광대뼈로 생겨요. 그래서 임신 때 시작해서 폐경 때까지 지속되는 병이고요. 흑자는 그냥 검버섯입니다. 툭툭 나이 들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흑자 생기려면 40은 넘어야죠. 기미는 20대 때부터 생기죠. 둘 다 그냥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돼요. 레이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도드라진 게 있어서 손에서 걸릴 때 그런 레이저 하는 게 좋고요. 만졌는데 매끄러운데 갈색만 있다? 그냥
멜라논 크림 쓰면 좋습니다. 마큐브 장비도 유관보다 정확도 얼마나 보냐요. 유관이 더 정확해요. 실력 있는 피부과에서는 저런 거 안 씁니다. 그냥 보면 눈으로 보이는데 뭘 더 해요. 별 의미 없어요. 눈으로 보면 알아요. 네,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이제 의료 과소비죠. 의료 과소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의료 통계를 봐서 치료 확률이, 치료 성공률, 영아 생존율, 그 다음에 치료 가능한 환자들의 사망률, 이런 게 제일 낮아요. 영아 사망률, 치료 가능한 질환의 사망률이 전 세계 최저로 낮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스위스가 비슷비슷해요. OECD 통계예요. 네. 현 정부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 1, 2, 3이야. 모든 질환에서. 한 가지 빼고 중증 외상 환자는 우리나라가 치료율이 되게 낮아요. 미국은 중증 외상 환자 사망률이 15%쯤 됩니다. 한국은 2배예요. 30%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증 외상 환자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사망자가 많다는 거예요. 중증 외상이 어디서 많이 생길까요? 대개는 산재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육체노동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중증 외상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 치료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제일 낮아요. 다른 뭐 식도암이나 췌장암이나 되게 어려운 치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들의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이 되더라도 일단 보호자나 가족들이 그 끔찍한 사고를 보면 못 살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을 쉽게 해요. 사실은 중증 외상 환자는 시간과의 다툼이고 후속만 제대로 해서 빨리 수술하면은요, 식도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치료하기 쉬운 병이에요. 근데 사망률이 미국의 2배예요. 왜 그러냐? 이국종 교수님께서 아주대 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 유지하다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치료하는 데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 1억 정도 들어가면 보험에서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어떻게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이 그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요. 하여튼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1위야. 탑이야. 탑 오브 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만족도 세계 꼴찌예요. 결국은 뭐냐면 환자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 결과가 세계 1위인데 의료 접근성, 기다리는 시간, 심지어는 백내장 같은 거를 하려면 수술하고 진단받고 수술 받는데 그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보건 행정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대기 시간 석 달, 2달, 석 달이에요.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은 그 통계 낼 때 한국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아시죠?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교육도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의대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망측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1위의 치료 결과를 갖고 전 세계 의료 진료의 만족도 꼴찌인 나라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얼마나 더 치료를 해서 병원에 가면 다 살아나와야 그런 만족도가 제일 높아질까요? 예. 얼마나 더 보면 그 만족도가 제일 좋아질까요? 다 OECD 통계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부에서 OECD 통계를 활용해서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했던 내용이 뭐냐?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모든 치료 결과가 좋은데 자기는 제일 불만이 많고 자기는 건강하지 않다고 산다. 그러면 소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볼 줄 모르죠. 국가를 보는 사람들이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이거는 환자들이 문제가 있구나. 국민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표야. 아무 생각 없는 거죠. 2,000명 뽑아서 더 만족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기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쓰면 좋고, 마크뷰 장비를 쓰면 좋다. 눈 뜨고 있으면 다 하는데 그걸 왜 장비를 또 써요? 그거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게 이제 과잉 진료가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환자분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제가 여드름 치료할 때도 여드름 얘기 많이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겠어요? 아무리 보험이 안 된다 한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바가지 씌우기 위해서 하는 게 레이저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불편할 수 있죠.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정말 10년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사직 전공의 쌤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예.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 이 문제 이해 당사자고 또 그분들이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살면 얼마나 더 살 것이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또 이제 뭐 탄핵 전국이 벌어져서 의료가 넘어갔는데 제가 방송할 때 사이사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년 3월, 2025년 3월이면 대개 정부 통계가 전년도 통계가 두세 달 지나면 나와요. 그러면 3월쯤에 사망자 통계가 나올 거예요. 지금 작년 사망자 통계 2023년이 12만 5천 명. 대개 우리가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지를 않아요. 고령화돼도 돌아가시는 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사고가 좀 있고 뭐 그렇긴 해서 1년에 12만 명에서 13만 명 안쪽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만일에 내년 고즈음에 2월이나 3월 즈음에 사망자 통계가 나오면 이런 일이 없어도 정부가 지탱하기 힘들 만큼 큰 위기를 맞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예측 가능한 사망자보다도 지금 상반기 중에 6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한 7천 명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국회 쪽에서 나온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더 쉬운 거는 대학병원, 특히 이제 5대 종합병원, 거기가 이제 중증 그 환자들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근데 알아보면 평상시 해야 될 수술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대요.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대요. 이제 PA도 하고 그래서 조금 수술 건수가 늘어나기지만 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다 그 사람들이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지금 5명밖에 치료받지 못해요. 5명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망자, 희생자가 생기고 있겠죠. 그게 어떤 한 지역에서 사고가 몰아서 나면 사망자가 확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국 팔도에서 환자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시기를 놓쳐서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 그게 문제죠. 그 통계가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물론 뭐 그분들이 본인이 좋아서 했겠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겠죠. 지금 계엄군들이랑 뭐가 달랐겠어요. 뭐 공무원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시킨 대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할 텐데 박민수 차관은 조금 이해 당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이 이제 그걸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뭐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의 문제가 이거는 이제 의료 문제랑 좀 다르죠. 이런 계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대가가 돈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경제지 살짝만 보시면 조금만 데이터 열심히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증권안정기금으로 10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런 상황에 비해서 별로 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안정기금으로 40조가 들어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토탈 50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도 1,450원 그 언저리에서 1,500원 안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네. 그 누가 막고 있냐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좀 넘게 나오는데 그거 하루에 한 100억 불씩 까먹기 시작하면 금방 빠집니다. 아마 그게 3천자 그리는 순간 이제 전 세계 하이에나들이 한국 외화 빼먹으려고 덤비겠죠. 네. 그걸로도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어요. 어제부터죠. 월요일부터 하루에 10조 5천억씩 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매일 10조 5천억씩 쏘고 있습니다. 자, 외환보유고 갉아먹으면 한국 환율 오르겠죠? 네. 증권안정기금이나 채권안정기금 50조 쏴버리면 시중에 자금이 마르겠죠? 그 돈 마르고 나니까 그 돈을 또 채워줘야 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발권력 갖고 매일 10조 5천억씩. 지금과 같은 전국 불안이 한 열흘만 계속되면 105조라는 돈이 시중에 나올 거예요. 한 달 끌어버리면 300조 이상 돈이 풀릴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40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인플레이션 안 생기면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답답해서 웃음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실소라 그러죠. 예. 이렇게 하고 지금 버땡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모든 돈은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지금 썩어 빠진 의료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10년, 15년에 걸쳐서 모든 국민들이 병원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겪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 학생들 수험생들 몇 명을 돌봐주기 위해서 6,000명, 몇천 명이죠? 3,800명에 1,570명, 그러니까 4,500명을 강행해서 뽑겠다. 그럼 내년엔 7,500명이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교육을 받겠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치료받고 싶으세요? 수험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5,300만의 국민의 의료 건강이 더 중요한가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7,500명씩 6년을 다녀야 되고요. 인터넷이든 하면 10년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물타기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그분들은 역사에 자기 이름이 오명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록해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해서 내일 돈이 피해가 나온다 그러면 당장 알 수가 있는데, 지금 RP가 매일 10조 5천억씩 항공인에서, RP라는 게 그 환매부 초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가는 채권을 한은이 담보를 잡고 10조 5천억씩을 그냥 시장에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윤전기 돌려갖고. 누가 갚을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인플레이션 겪으면서 정말 살라미 잘라 먹듯이 쪼개서 몇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에요. 경제 위기가 아닌데 정치의 위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막아야 된다고. 권력을 누가 가져가든 우리 삶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여러 번 사람 바꿔봤잖아.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분들이잖아요. 네. 놈자 빼주세요. 네. 성별도 다양하니까. 네. 그분들인데 우리가 돈으로 막아야 되죠. 의료 정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 정책이 무효화되고 백지화 되는데 정말 냉정한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인들은 그냥 표 따라가요.
저 의사놈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이 뽑아가지고 야 두루두루 잘 먹게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이 현 정부에서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할 거냐? 아픈 사람들이 지불해요. 좀 더 여러분들이 듣기에 마음 상하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죽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병원 안 갈 건데요. 뭐 의사가 늘어나면 어떻고 줄어들면 어떻고 없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아서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불편도, 그다음에 부담해야 될 비용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료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의사의 객단가, 의사들 수입이 주는데 반으로 준다 하더라도 수가 2배로 늘면 의료비는 더 늘죠. 그 단순한 산수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하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또 이게 프로셌다. 아토피 상처 떴다 보니 흉터가 남았다. 두껍게 됐는데 두껍게 된 거는 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약 바르면 좋아져요. 유리아 크림도 발라야 되고 스테로이드 센 거 바르면 좋아져요.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아토피는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토피 전문 치료제가 새로 나왔어요. 올루미언트 같은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 가면 그 평가를 해서 아토피 스코어가 있어요. 매기는 점수가 있어요. 그 몇 점 이상이면 보험 돼요. 네,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살 뺄 때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그러면 좋죠. 예. 저도 귀찮아서 그냥 적게 먹어요. 정말 라면을 끓이면 반 개를 먹는데 정말 그 라면 한 가닥이 소중합니다. 입에 들어올 때. 삼키기가 싫어요. 입에서 돌돌 돌리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참아야죠 뭐. 그래서 적게 드시고 운동하십시오. 금방 빠지더라고요. 예, 살 빼는 건 금방 빠져요. 몸을 다시 만들기가 조금 어렵죠. 예. 네, 오늘도 11시가 또 넘어버렸네요. 네. 미국의 마약이 늘어서 미국에서 마약을 늘리고 있는 중국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미국 들어가니까 바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가 너네들 마약 거래하는 거 잘 안 먹으면 관세 다른 것 떠나서 25% 늘리겠다잖아요. 여러분들 그 트럼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또 비난받았었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1년 전에 선거 출마했을 때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늘 유리하다고 나왔었어요. 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미국과 약속을 했던 5분짜리 그 유튜브 쭉 방송 한번 보시면 굉장히 미국이란 나라를 위한 그 세계를 눈 밖에 있죠. 자기 나라를 위한 정책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난 다음에 딜을 하면 합리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딜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고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면 어려워져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딜할 게 되게 많아. 일방적으로 주둔 비 우리가 왕창 지금 1조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10조 내라 그러는데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내면서 딜할 게 많아요. 그 나머지 5천억은 뭘로 때우느냐? 너네들 배 갖고 와라. 너네들 배 못 고치잖아. 우리가 저기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고쳐줄게. 그 뭐 돈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 돈 5천억은 예를 들어서 수리비 5천억은 정부에서 현대조선하고 대우조선 주면 되잖아요. 지금 미국의 항모전단이 11개가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항모전단이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수리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수리할 능력이 있어요. 그 돈 들어가는 거 아깝죠. 근데 우리가 가져와서 해주면 우리 기술자들이 미국 항공모함 한번 들어가 볼 거고 수리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있죠. 왜 우리는 그 무장선은 항공모함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수리하면서 배우는 거 있죠.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은 못 고치는데 잘. 그런 식으로 딜을 하면 선박 수리 비용 우리가 부담할게. 갖고 와 고쳐줄게. 우리가 조선 선진국이고. 그런 식으로 딜하면 우리 손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빨리 이제 정부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협상력을 가진 그런 이제 관료들을 뽑아야죠. 그런 관료가 없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했던 것처럼
김현종 박사 같은 그런 파이터들이 있잖아요. 협상 잘하는 파이터가 있어요. 일단 영어 잘해서 협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협상에 대한 그런 테크놀로지, 테크닉에 대한 것도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맞상대를 하면 한미 FTA 할 때 그때 난리 쳤지만 얼마나 유리하게 잘 협상했어요. 관료 갖고 안 되면 외부에서 영입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외려 트럼프는 만나서 얘기하기 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마약도 매한 가지고. 네,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서 재밌는 얘기 하고요. 우산 20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면 한 몇십억 광년 밖에 있는 우주의 은하들이 그려져 있는 지웅배 박사님의 우산을 20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제 돈이에요.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고맙다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